최근에 다시 뭐 자로의 동영상이라든지 등등의 것들로 인해서 또 세월호 7시간 때문에 탄핵 사유에도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세월호 이야기가 다시 재점화되는 그런 느낌이고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분들의 인터뷰를 한번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오늘은 애초에 세월호 참사가 막 났을 때 이슈의 중심에 섰던 분들이죠. 바로 구원파 분들이죠. 일단 호칭이 다시 나오겠지만 사회적인 용어가 구원파이기 때문에 구원파라는 제가 용어를 쓴다는 점을 일단 양해를 구하고요. 구원파의 이태종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태종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용어가 따로 있죠. 사실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구원파라고 부르는 거죠. 네, 이제 좀 그걸 비하하는 명칭은 예. 구원파라고 불리고요. 예. 원래 명칭은 기독교 복음 침례회입니다. 예. 그럼 우리가 어떻게 불러드려야 될까요? 뭐 편하실 대로 부르십시오. 비하의 용어가 분명히 들어있는 건 맞는 거고. 예, 애초에 이제 그런 목적을 했는데 저희 교인들 중에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뭐 구원파 이름 그렇게 나쁘진 않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구원해주는 뭐 그런 의미가 사실 들어있는 거잖아요. 뭐 예수님이 이제 예. 구원이시니까 구원을 받는 게 안 받는 것보다는 낫지 않냐 예. 뭐 이 정도. 그러면은 저희들도 최근 방송에서 뭐 황진미님 말씀도 있었고 영세기호 문제 이런 등등 해가지고 그 줄기가 같다는 게 사실입니까? 저희가 이제 뭐 인터넷에 조금만 저희 역사를 좀 찾아만 보셔도 금방 알 수 있는 게 저희랑 뭐 최태민 씨 이런 분들하고는 뭐 연관관계가 아예 없어요. 전혀요? 네. 근데 왜 그런 식의 정보가 돕니까? 아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이제 그 기독교 일반 기독교 분들한테는 이제 이단이라고 찍혔거든요. 그리고 이제 영세교나 이런 것들 다 이제 뭐 이단 사이비 이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종교 아니냐라는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인식이 딱 되다 보니까 같은 부류다 아마 이렇게 나온 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근데 그 황진미님은 저번에 방송에서 구원파가 그런 것과 연관이 있다는 표현을 하시지 않으셨나요? 맞아요. 근데 제가 약간의 어떤 혼동이 있었더라고요. 집에 가서 잘 찾아보니까 구원파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한국의 신흥 기독교 종파 그 라인하고 조금 계보가 다르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영생교, 그러니까 그 영생교는 영세교하고는 또 다른 거고 영생교 조희성 목사의 네. 그 영생교와 그리고 요즘 굉장히 얘기 많이 되는 신천지 쪽이 이제 그 박태선 목사의 그 전도관으로부터 이렇게 뻗어나온 가지인 거는 맞고 그리고 이제 그것과는 조금 옆가지로 통일교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구원파는 찾아보니까 교리상 어떤 영지주의하고 관련이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이제 그런 오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럼 영지주의하고도 관계가 없어요? 네, 이제 영지주의의 이제 요점은 뭐냐면 어떤 자기의 믿음이나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이 마음하고 다르게 어떤 지식을 알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제 요게 영지주의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지식이나 이런 게 없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제 요게 핵심인데 저희는 그냥 그대로 믿거든요. 이걸 뭐 지식을 알아야 글을 모르는 분도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저희는 이제 믿고 있기 때문에 모든 믿음의 모든 구원의 이제 기본은 예수님을 믿는 거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근데 그거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그 기독교 네. 하고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왜 그쪽과의 어떤 차별점? 이거는 뭔가요? 이제 그거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이제 혹시나 이제 들으신 분들 기독교인이라시면 공감하실 건데 이게 가끔 살다 보면 이게 믿는 건지 믿어지는 건지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믿어야 되겠다라고는 마음 먹지만 마음속에서는 아닌데라고 해서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안 믿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기독교인이라면 이런 갈등이 다 있어서 이거에 대한 해명이나 이런 것도 하나님이 과연 나한테 믿음을 주시는 거냐 아니면 그냥 내 의지로 믿기만 하면 되는 거냐 건데 저희는 자신이 믿으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경험을 많이 하다가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는 그 믿음을 경험하고 나선 이게 내가 믿으려고 하는 믿음과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는 그 믿음이 다른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노력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저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받은 걸 뭐 깨달아야 이제 구원이라고 인정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와전이 호도가 된 것 됐다.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구원을 주셔야지 네. 우리가 믿게 된다라는 그 지점을 깨달음 뭐 네. 이런 식의 인간이 오히려 더 공세적이고 주체적인 식으로 이야기되는 영지주의랑 연관을 시켰는데 그것은 네. 실제하고는 다르다. 오히려 좀 반대죠. 반대, 오히려 수동적인 거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믿을 수 있는 네, 거니까. 네. 아, 예. 그러니까 대충 교류는 알았어요. 예. 그러면 구원파라고 하는 기독교 네. 복음 침례가 정확하게 언제부터 생긴 거예요? 이제 저희한테 물으시면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성령이 내려서 오순절 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이제 교회가 시작됐거든요. 그때부터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우리는 그 중에 그냥 작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저희는 실제로 교회라는 말을 안 쓰고 모임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회라고 하는 거지. 네. 그런데 복음 침례회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있는 침례교는 뭐 전 세계적으로 있고 우리나라에 있는 침례교는 또 전 세계 침례교하고는 또 좀 다르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잖아요. 한국에 있는 침례교는 또 뭐 전 세계적인 침례교하고는 좀 다르다 이런 얘기도 있고 전 세계적인 침례교를 얘기를 하자면 카톨릭보다도 훨씬 더 역사가 앞선다. 이를테면 원시 기독교 공동체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기독교 복음 침례회는 그 전 세계적인 침례교 또는 한국의 침례교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이제 저희가 시작된 거는 이제 여러 군데에서 왔는데 예를 들면 미국이나 네덜란드나 뭐 이런 데서 오신 선교사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선교사들인데 그분들이 우리나라 이제 대구에 와가지고 성경학교를 만들고 거기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다 보니까 거기서 설교를 듣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거듭났다.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게 믿어진 그런 역사가 있다 보니까 그때부터 영향을 받아서 이제 권신찬 목사나 유병원 씨 이제 이런 분들이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좀 많이 퍼지게 됐죠. 네, 그 박옥수 목사님하고는 또 좀 여기서 달라지는 것이고요. 예, 왜냐하면 저희가 뭐 서로 분리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 선교사 학교에서 유병원 전 회장이랑 그다음에 이 박옥수 목사님하고 같은 학생이었었어요. 예. 이복칠까지 3명이죠. 아니요, 이복칠 씨는 아닙니다. 좀 아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 유병원 씨는 그 선교사 학교에서도 이제 나왔거든요. 별로 네. 이제 조금 일이 있어서 그리고 나서 그냥 복음을 전하면서 저희 이제 모임이 생긴 거고 그 박옥수 목사님은 거기서 좀 졸업하고 또 다른 데로 가셔서 활동하셔서 그 나름대로 이제 교회가 또 생긴 거죠. 기쁜 소식 뭐 네, 선교회. 그쪽으로, 네네. 가신 거고. 그럼 권신찬님과 네. 유병원님은 이 사위 네, 맞습니다. 장인 관계이신 거죠? 네네,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구원파 분들, 기독교 복음 침례회 이분들과 지금 우리가 인터뷰해야 되는 이유는 세월호 사건 우리가 알고 있는 점과 그리고 이분들이 알고 있는 점이 뭐 얼마나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네. 모든 사건은 일어난 당시로 돌아가는 게 가장 그 사건을 바라보는 쉬운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네.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청해진 해운은 일단 유병원 회장의 소유인 건 맞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저희 교인들의 돈이 모여서 주식이 만들어져서 그걸로 뭐 청해진 해운이 세워진 것 같긴 합니다. 뭐 제가 그때 참여나 이런 건 안 했지만 지금 와서 이제 조사를 해보면 근데 그 돈이 유병원 개인 회장의 이제 돈이었다. 이거는 저희가 여러 가지를 봐도 그렇진 않다. 뭐 협동조합 형태의 굉장히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분들이 모아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네. 잘 모르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그냥 일반적인 거라면 저희가 실제로는 이제 기독교이면서도 이제 사업을 한다는 것 때문에 이제 오해를 많이 받아요. 왜냐면 이제 이상하다. 교회가 무슨 이익을 추구하냐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저희는 그런 것 중에서도 제일 관심 있어 하는 것은 이제 건강에 대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스칼렌 같은 거, 그 다음에 녹차 뭐 이런 사람들 건강에 도움이 될 만한 제품들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가 가장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것들은 저희가 이제 애초에 한 60년대 이때
직업이 없는 분들이 서로 모여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게 그냥 모여서 만들어서 공동체적인 분위기로 이제 좀 만든 회사들이 많거든요. 그런 곳은 많잖아요. 네. 뭐 그러니까 신앙촌 같은. 네, 그렇죠. 거. 신앙촌이 이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전도관에서 그렇게 나온 거잖아요. 거의 이제 뭐 천부교 이렇게도 불렀지만 어쨌든 거기에서 한 신앙촌이 지금도 보면 두부라든지 요구르트라든지 이런 거 물건 되게 좋다 그러고 많이들 사요. 담요 뭐 이런 등등. 근데 또 통일교는 그거보다 훨씬 더 대규모 사업을 한 거잖아요. 일회 뭐 음료도 있고 뭐 되게 많은 그런 사업을 했던 건데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복음 침례회에서도 어떤 물건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또 신도들 중심으로 팔고 사고 하는 등등이 그냥 이루어져서 사업이 좀 커졌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애초의 목적은 뭐냐면 저희가 하는 사업을 좀 자세히 보시면 건강에 대한 게 되게 많은데 이게 이제 저희는 이제 기독교 가르침에 좀 기반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고 이제 이런 일이 있고 또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항상 교육하고 의료 쪽으로 항상 동반을 그렇죠. 했어요. 예. 선교가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죠. 실제로 이제 너희가 말로만 서로 사랑하라 하지 말고 실제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해라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두 가지를 이제 목적으로 한 거거든요. 첫 번째는 그 당시에 너무 예를 든다면 저희가 이렇게 교인이 됐는데 이분이 직장이 없다 보니까 직장 구하러 이제 뭐 딴 데 갔다가 결혼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하고 이제 이러면서 집안이 막 이혼도 당하고 막 이제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좀 먹고 살 수 있는 회사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복지를 많이 신경을 좀 많이 썼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만드는 것들은 누가 먹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먹어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양식껏 만들자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먹고 건강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기독교적인 어떤 정신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웰빙 사업에. 네, 맞습니다. 요즘은 그 다른 일반 교회에서도 그런 거 많이 하죠. 뭐 가톨릭 농민회나 이런 네, 데서도. 맞아요. 근데 그런 이제 식으로. 그런 것이 가령 세월호 참사가 났을 적에 이제 굉장히 이쪽으로 언론에 이제 정조준을 받게 되면서 이제 여기가 너무나 노동 착취 내지는 뭐 강매 뭐 이런 등등으로 아주 부당하게 원가와는 관계없이 엄청나게 비싸게 팔고 하는 등의 잘못된 이윤을 수취하는 구조가 있었다. 그런 식으로 모아져서 청해진 해운 같은 그런 엄청난 사업을 하게 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있었단 말이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우선 이제 청해진은 약간 특수성이 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 청해진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직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배를 운전하는 사람, 그렇죠. 그다음에 뭐 기관실에서 고치는 사람. 근데 저희 교인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기술 자격이나 이런 게 없어서 청해진은 거의 90%는 저희 교인이 아닌 일반인 분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차지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로는 세월호 선원들 중에 구원파가 꽤 있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딱 2명 있었습니다. 딱 2명이요? 네. 6명 이상 있는 걸로 계속 우리는 알고 있었거든요.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가 직접 다 확인을 했는데요. 특히 이제 거기서 저희 교인으로 확인된 분은 그 정현선 씨라고 지금 의사자로 이렇게 정해지신 분 한 분하고 지금 생존자인데 다른 분 이제 구하다가 기절을 해가지고 심폐소생술로 이제 살아난 한 분인데, 네. 그래서 그 두 분 외에는 다른 분들은 저희 교인이 전혀 아니고. 자, 그러면 어쨌든 청해진 해운과 구원파와는 관계가 있습니다. 있긴 한데 대주주 같은 건가요? 대주주나 뭐 이런 게 아니다. 대주주도 좀 애매한 게 이제 유병원 회장하고 이제 연결을 하려고 했는데 자세히 보면 청해진의 대주주는 천해지라는 회사고 천해지의 대주주는 뭐 아이오나이 홀딩스라는 회사하고 거기에 대주주가 이제 50%도 안 돼요. 두 사람이 합쳐봤자 40 몇 % 되는데 이게 이제 끝이거든요, 원래는. 근데 갑자기 이제 유병원 회장이 실소유주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너무 참 말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 주식을 가졌다고 해서 주인이 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경영하고 소유는 분리가 된 건데 예를 들면 제가 삼성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삼성이 내 거냐. 그 다음에 퍼센트도 일정하게 50% 이상 안 되고. 네, 안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유병원 회장은
거의 관여나 이런 것들보다는 저희 안에 이제 교인들 안에서는 좀 존경을 받으니까 자문 같은 거는 많이 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름 같은 거 좀 지어주실 수 있나요? 뭐 이렇게 하면 좀 사업 취지나 이런 거 봤을 때 그럼 한마디 해주고 그러면 특히나 저희 이제 교인들은 이제 유병원 회장을 많이 존경하다 보니까 유병원 회장이 조금 뭔가 추천하고 그러면 아 이거 좋은 거구나라고 이제 많이 믿다 보니까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유병원 회장의 자문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이제 받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지주 뭐 이런 그쵸. 정도로 네네. 백업을 하는 관계였지 네. 사실 실소유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어폐가 있다. 네. 아니, 예, 그런데 그런 말씀이세요? 공부상에 실주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니요 서류상에도 안 돼 있어요. 네. 지분도 아니고. 네, 지분도 전혀 이해가 안 없습니다. 가는 게 그러면 지금 사실은 가장 보면 아까 천해지 네네. 여기가 최대 지분을 갖고 있다는 네, 얘기네요. 맞습니다. 그럼 네. 실주인이 여기네요. 그렇죠. 천혜지는 근데 또 아이온 홀딩스. 뭐 하셨든 네. 공부상에 천해진이 어떻든 실소유주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 맞습니다. 그러면 대주주. 되게 신기하네요. 이렇게 이야기돼야죠. 그럼 음. 세월호하고 청해진 해운에 있어서 그 세월호 운항을 담당하는 최고의 책임자는 누구예요, 그러면? 김한식 사장님이라고 이제 저희 그냥 월급쟁이 사장 아니었어요, 그분은?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소유주가 누구였냐는 거죠, 그건. 그 실소유주라는 게 이제 결정권을 누가 할 거냐라는 거잖아요. 이게 경영권을 누가 갖고 네, 있냐. 예, 경영권을 누가 갖고 있냐는 건데 지금 이렇게 뭐로 봐도 가장 큰 경영권의 이 결정권을 가진 분은 김한식 사장님이 맞습니다. 그분도 저희 교인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도 저희 교회 안에서는 많이 유명하시지 않았었어요. 누군지도 있는지도 몰랐고 저부터도. 근데 이분이 이제 회사를 맡아서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이제 유병원 회장님한테 가끔 이렇게 뭐 자문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구해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제가 그 사고 나기 한 2, 3년 전 동안은 그 동안에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지만 그냥 여태까지 이제 그냥 살아온 분위기를 보면 거의 사업하시는 분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와가지고 그냥 인사를 드려요, 저녁 때. 그래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냥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고 뭐 이제 요런 데서 끝나고 요즘은 요렇게 하려고 합니다. 뭐 그러냐 뭐 그럼 잘 해봐라. 이런 정도로 얘기하는 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세월호의 증개축 뭐 등등 해가지고 네. 세월호 유병현 회장의 전시관 같은 게 있었다라고 하고 네. 그런 것이 또 문제가 돼서 세월호가 넘어졌다라고 하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건 사실이에요? 제가 이제 그거는 전혀 몰랐는데 요번에 이제 사고 나고서 네. 제가 그 담당자들 찾아가면서 좀 다 추적을 해보니까 이게 어떻게 됐냐면 원래 이제 이 청해진에서는 배를 도입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그 오하마나호가 이미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배에 한 2, 3년 전부터 사고 나기 2, 3년 전부터 흑자로 이제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적자였거든요. 오하마나호가. 네. 근데 이제 흑자가 막 있는데 하나를 더 늘리면 어떻게 되냐면 둘 다 적자가 나요. 그렇죠. 반반 나눠 네. 갖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 제가 이제 그 회사 직원한테 조금 물어봤더니 근데 이제 정부에서 자꾸 민원이 들어오니까 왜냐하면 짐을 실어야 되는데 못 실는 사람들이 자꾸 이제 이게 증선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온대요. 그러면 그 정부에서 그러면 몇 번 이제 구두나 전화로 상으로 야, 배 좀 늘려봐라. 이제 요렇게 이제 했었는데 근데 이제 저희는 경험상 못 늘립니다라고 계속 이제 뻗태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2012년인가 몇 년도에 저쪽 인천에서 평택하고 제주도하고 노선이 하나 더 생깁니다. 예. 근데 거기랑 이렇게 경쟁을 하다가 둘 다 이제 막 힘들어졌죠. 근데 그쪽이 먼저 부도가 났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서 부도가 나서 이쪽으로 다시 짐이 이제 왔는데 그 화물을 흡수할 수 있으니까 노선을 하나 더 만들어도 되겠다. 배를 하나 더 들여와도 되겠다. 근데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걸 안 하면 또 다른 데서 이 배를 또 만들지 않겠냐. 예. 그러면 둘 다 망하는데 이제 요번에는 이게 하나로 할 때는 그냥 흑자가 나는데 이제 둘이 나눠 먹다 보니까 적자가 나면 우리 이제 또 망하게 되니까 어차피 이거 자꾸 증선하라고 하니까 우리 배를 도입하자. 경쟁하기 싫고 뭐 이러니까 네. 일단 선점한다라는 또 그런 그렇죠. 의미도 있고.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를 알아보고 그러면 이제 자금은 어떻게 할 거냐를 고민을 하면서 이제 배를 도입 시기에 애초부터 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요거밖에 안 되는데 이만큼을 더 실을 수 있는 배를 이제 알아보는데 우리나라 그 제주도가 내선이라서 너무 큰 배도 또 이제 들어올 수가 없다. 접안이 그래요. 안 돼요. 네. 네. 그래서
그거에 맞는 기준을 배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제 세월호가 이제 원래 팔려고 하기 전에 이미 그 회사에서 오하마나호를 만들어서 판 데거든요. 같은 회사. 네. 거기서 이제 뭔가 새로 배를 만들고 하나를 처분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이제 그러면 이 배 우리한테 팔 수 있겠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협상을 하고 그거에서 이제 자금을 어떻게 할 건가,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수익 구조를 낼 건가라는 거 고민을 하면서 증선 계획이 그때 이미 도입 시기에 이미 계획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와가지고 그 유병원 회장님한테도 이런 배를 도입을 좀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냐. 그래서 여기에 원래 문화공간 시스템을 이제 좀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니까 그러면 거기에 뭐 사진 같은 것도 이렇게 좀 실으면 좋겠습니다. 김한식 사장님이 먼저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좋지. 라고 해서 이제 내 사진 실을 걸 수 있지. 그냥 그 정도. 네. 그래서 한 번도 안 걸었대요. 근데 요건 알 것 같아요. 배라는 게 요즘에는 그냥 운송수단만이 아니라 관광 관련해서 네. 어떤 볼거리 제공 차원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진짜 중요한 궁금증은 이거라고 봐요. 첫 번째, 세월호 도입 과정에서 강만수 회장이 그 행장으로 있었던 산업은행에서 대출받은 부분, 그리고 주식회사 아해라고 하는 네네. 곳에서 창조 경제 자금을 지원받았다는 부분, 그리고 실소유주가 국정으로 의심된다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이야기 핵심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지점에서 잘못 알려졌거나 아시는 부분을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그것도 제가 엄청 중요한 문제라 이제 많이 좀 찾아봤는데요. 첫 번째, 그 산업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도 지금 뭐 검찰이나 어디든지 이제 자료를 지금 찾아보면 딱 명확한 게 뭐냐면 자금이 없어가지고 엄청 많이 이제 고생을 하면서 예를 들어 오하마나호도 막 이제 저당 잡히고 다른 이제 뭐 이렇게 재산도 다 저당 잡고 해서 간신히 그 이제 그 대출을 정식으로 받은 거고 어디서 따로 들어온 금액이 없는 거예요. 이제 여기로 봐도. 그래서 이거는 이 회계를 맡았던 분이 아예 장담하는데 내가 이거는 장담하는데 너무 우리가 힘들게 그 자금을 마련했기 때문에 이건 딴 데서 들어온 게 없다. 이거 대출 받는데도 굉장히 힘들게 받았다. 이제 그래서 이거는 뭐 국정원 자금이나 이제 이런 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이제 정확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해 부분인데요. 요것도 우리 미디어 오늘 문영구 기자님이 제일 먼저 보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찾아뵙고 같이 얘기를 이제 하면서 이것도 제가 이제 그걸 알아보니까 그 창조 경제 자금 그 돈으로 대출받은 건 맞대요. 네. 근데 아해 분들은 그게 그 돈인지도 모르고 자기들은 오히려 그 돈을 가지고 비싸게 주고 이자를 주고 대출을 받았다. 그냥 대출 신청했더니 그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싸게 정부한테 받아가지고 아해에 비싸게 대출을 줘서 우리는 나중에 너무 버거워서 다른 데로 이제 대출을 돌렸지 이거 가지고 뭔가 지원을 받거나 뭐 특혜를 받은 게 전혀 없다. 요거는 그 최초에 보도했던 그 문영구 기자님한테도 이제 제가 만나서 설명을 드리고 확인을 다 하신 부분이고요.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뭔가 특혜를 주었다. 그러니까 도입 과정에서 그런 거는 지금 뭐 회계 담당자를 만나 보아도 별로 그렇다라고 인정될 만한 것이 없고 그냥 오하마나호 기존에 있던 배를 저당 잡혀가지고 거기에서 대출을 뽑아가지고 어렵게 그냥 세월호를 그 같은 회사 일본으로부터 그냥 도입을 했을 뿐이지 거기에 뭔가 대단히 정부가 입김을 미친 바는 없는 것으로 안다. 지금 그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혼란스러운데 실제로 제가 이제 인터넷에 떠돌거나 제가 공부한 걸 보면 어쨌든 지금 천혜지가 최대 지분을 갖고 있고 김한식 사장이 정해진 해운 지금 사장으로 있었잖아요. 김한식 사장이 11.6%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오하마나호도 사장이 김한식 씨예요. 근데 김한식 씨가 구은파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건 사실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결국은 회장과 사장이 구은파잖아요, 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또 찾아보니까 박옥수 목사님이 강하게 이 부분을 또 비난을 했더라고요. 맞죠? 네, 그것도. 뭐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종교가 이익 사업에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라는 불만이 있었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봐서는 구원파 소속인 게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청해진 해운이 뭐 저희 입장에서는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기독교 구원파 교인들이 분명히 결정적인 영향권을 가지고 운영을 했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막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 근데 이제 청해진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했다 보니까 좀 본인들도 억울한 면이 있다. 이제 뭐냐면 자기들은 그 당시 근무할 때만 해도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했대요. 우리나라의 탑5 안에 드는 굉장히 모범적인 해운 업체로 해서 그 전해는 상도 받았다. 왜냐하면 워낙 이 해운 업계가 좀 환경이 열악하고 한데 굉장히 열악하죠.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굉장히 좀 모범적으로 운행하는 곳이라고 자부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세월호가 나고 나서는 가장 이렇게 좀 저질적으로 운영 영업하던 이제 그런 회사가 돼버렸는데 사실 그 인식은 그 전까지는 잘한 건 아니지만 평균적인 그 이상으로는 운영을 했었는데 그렇지만 뭐 그게 변명거리는 못 되지만 어쨌든 사고가 난 거는 일부 그런 원인을 제공한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은 있다. 국정원이 항만이라든지 해운이라든지 골프장이라든지 투자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정보가 하나 나오고 있는 게 첫 번째고요. 네, 양우공제회 네, 그렇죠. 뭐 이런 거. 양우회, 양우공제 이렇게 그쪽에 대한 이야기가 일단 나오고 있는 게 첫 번째고 네. 국정원 그 연관 문서도 나왔잖아요. 네. 노트북에서 국정원 지시사항 그래가지고 네. 그리고 실제로 국정원의 변명과는 다르게 국정원 지시를 받는 곳은 세월호가 유일했다는 것도 거의 대부분 사실인 거예요. 네. 그 과정에서 그럼 국정원이 세월호에 투자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구원파분들 내밀한 부분은 다 저는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쪽에서 여러분들? 첫 번째는 가장 이제 큰 그림으로 보면 대강 방향이 잡히거든요. 세세한 건 몰라도 이제 국정원에서 돈을 투자해가지고 뭔가를 하려면 돈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청해진 해운으로 아무리 해봤자 돈이 될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이제 흑자 나는 게 이렇게 뭐 10억대 막 1년 내내 해도 그 정도밖에, 그러니까 제일 잘했을 때가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투자해가지고 본전을 뽑거나 뭐 이러려면 국정원이나 이런 데서 돈 벌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은데, 쉽게 벌 수 있는데, 여기에 돈을 목적으로 투자했다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밀동량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뻔하게 계산되잖아요. 그걸로 어떻게 흑자를 낼 수 있겠느냐. 이제 요거가 가장 이제 근본적으로 해설이 안 되는 부분이고, 근데 이제 간섭은 분명히 있어서 이제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뭐냐면 이제 세월호 이제 근무했던 분들한테 국정원이 왜 그렇게 간섭을 했냐 했더니 이제 사장님이 바뀌고 나서 그 전 사장님은 그래도 좀 뭐랄까 다른 분들하고 교류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대요. 근데 새로 오신 이 사장님이 오신 후부터는 이제 예를 들면 뭐 관계 업체라든지 뭐 이런 데 하고 마치 어울려서 소통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안 하다가 특히 이제 국정원하고도 좀 미운 털이 많이 박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면 배를 도입하는데도 그냥 나중에 이게 담당자 그런 거 잘 모르고 다 결정돼서 이제 우리 이런 거 이제 도입합니다라고 했더니 야 이걸 보고를 해 우리한테 통보하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면서 갑자기 그 기간 안에 이제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거를 계속 뭐 이거 보안 사항이 안 됐으니까 이거 다시 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뭐 거기 누군가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이게 미운 털 그러니까 괘씸죄가 이런 건가?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여러 가지로 딴지를 많이 걸러서 그거를 잘 빨리빨리 이제 처리하면서 국정원의 말을 좀 잘 들어야 되겠다는 표시를 이제 그런 식으로 했다라고 이제 얘기는. 근데 이 지점은 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얼마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도 보면은 세월호 사건 나고 나서도 국정원 직원들이 이상한 여러 가지 행태, 뭐 바치산 또는 뭐 인양업체, 언딘과의 관계 같은 것들이 이렇게 통틀어서 보면은 네. 일견은 이해가 좀 돼요. 만약에 밉보여가지고 오히려 더 괘씸죄로 더 이렇게 간섭을 받았다도 이해가 되지만 그 후에 여러 가지 행적들이 보면 국정원 자체가 세월호랑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정황들은 수도 없이 많거든요. 네, 저도 그거는 인정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아까 저도 이제 물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이 얼마가 났고 그 수입으로 네. 어떻게 분배했느냐의 네. 문제는 모르고 계시는 네네. 거죠. 뭐 구체적으로는 제가 네, 안 그리고 모르죠. 여기에 주식의 보유 39.2%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청해진 나오는 해운의 최대 주주인 천해지, 그리고 지금 지주회사 격인 아이원아이 홀딩스, 이런 등등으로 이렇게 페이퍼 컴퍼니식으로 이렇게 쫙 되어 있기는 한데, 그거에서 지금 이게 상당수가 잠식이 되어서 어디에 나타나질 않는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그렇죠. 대차대조포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고, 연간 수입액이 얼마인지 드러나지 않는 거고, 그러면 그거는 다 나온 걸로 국정원은 사실상 이익을 위해서 세월호를 접근한 게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있었다, 이렇게 봐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목적을 향해서 가다 보니까 보안 전쟁 시 징발할 수 있는 재화기 때문에 관리했다. 국정원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특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배를 지정했을 가능성도 빼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좀 명확히 구분을 합시다. 사실 저 구원파 분들, 그 보검 침례 분들이 저희들한테 굉장히 메일을 많이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신도분들이 알고 있는 정보와 그분들의 진정성을 저는 믿는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우리들 입장에서는 청해진 해운의 고위층이라든지 자기들끼리 내밀한 뭐에 대해서는 저는 구원파 분들이 사실 아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이게 거짓말 하시려고 나오신 분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파 분들은 순수한 믿음으로 사시는 분들이니까요. 이런 구분을 확실하게 지어줘야지 거짓말 하실 거면 우리한테 나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오시라고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렇죠. 해명하러 오셨으니까. 그리고 아까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었던 게 일부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구원파가 책임을 회피할 마음은 없다, 이런 자세가 굉장히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아니, 엄밀히 따지면 존경받을 게 아니고요. 당연한. 엄밀히 따지면은 구원파가 관계가 없는 세월호 거죠. 사건에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건데 단지 그렇잖아. 거기에 지도자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도들이 전체 책임감을 갖는다는 거. 이게 지금 굉장히 고무적이라는 거고. 그러면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가장 궁금했던 게 그 당시에 아까 말한 신비님 항상 그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가 남이가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보내는 현수막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게 정확하게 무슨 뜻입니까? 자, 그걸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네. 아까 얘기를. 지금 보니까 케이스 글래스하고 디옥 디격. 두 분이 최초의 선교 활동을 대구에서 했었고 네. TK에서 교세를 확장했더라고요. 네. 여기에 이제 지금 김기춘이나 국가 권력들이 오랫동안 TK에서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나라를. 그래서 이 권력층과 깊게 관여가 돼 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권세가들과 이 구원파들과의 깊은 연관성이 있다. 이 측면에서 지금 바라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본다면 그런 오해를 많이 거죠. 받았죠. 네.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그럼 첫 번째로 이제 저희 역사를 좀 보시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 얘기뿐만 아니라 저희 모임을 굉장히 비방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이제 그 세월호 당시에 텔레비전 나와가지고 이렇게 목사님이 와서 막 얘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하고 이게 다 맞춰봐 보셔도 저는 좋다고 생각되는 게, 첫 번째 저희가 이제 실제 교세가 확장된 거는 언제냐면 그 극동방송국 시절 때예요. 네. 그 전에 대구에서 활동할 때는 그냥 몇백 명 모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모이는 이 정도였는데 권신찬 목사님이 극동방송국의 설교 목사로 이제 부임을 하면서 네. 거기서 방송으로 설교를 하게 됐는데 네. 이게 전국적으로 다 듣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교인들이 그걸 듣고 이제 영향을 받은 거예요. 와, 난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데 하고 이제 많이 편지도 오고 하다 보니까 청취자 수양회라는 걸 하나 개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교인들이 와서 저희가 이게 설교하는 이런 내용을 딱 듣고 이게 갑자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구원을 못 받고 있었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믿어지는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내려가서 자기 목사님들한테 목사님 구원 받으셨어요? 이제 이러니까 목사님들은 완전히 얼척이 없죠. 이 너무 말도 안 되는, 당신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이야라고 하다 보니까 내가 이 사람이 극동방송국의 뭐 권신찬 목사를 만나고 오더니 이상하게 변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목사들이 그 교회에 많이 이제 진정을 하게 된 겁니다. 권신찬 목사라는 사람이 도대체 뭔 깨를 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막 이렇게 변했느냐. 이러면서 이제 거기서 갈등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이 극동방송국에서도 결국은 이제 저희가 나오게 됐고, 그게 이제 76년, 70 몇 년 정도 됐을 거예요. 70 중반 정도 됐을 건데, 그때 이제 서울에서 처음으로 그냥 갈 데가 없는 사람들하고 이제 사업이라는 거를 이제 시작한 계기로 제가 이제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제 그때 서울에서 시작을 했고요. 실제로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저희가 뭐 드러나거나 아니면 정권하고 유착이 됐으면 그때 몇백 명 모이는 이 정도 교세로는 정권은 유착도 안 되고 저희가 실제로는 두각을 이제 좀 나타내서 사람들한테 언론에 좀 나오기 시작한 거는 전두환 대통령 때예요. 한강 유람선을 이제 만들면서 세모 유람선. 네, 맞습니다. 그때 그 전에는 저희는 정말 뭐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종교계에서도 여긴 이단. 특히나 이제 기존의 교인들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이제 가장 그게 미움을 많이 받는 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국가에서 무슨 종교 행사 뭐 이런 거 하면 저희는 낄 수가 없어요. 이단이라 그 전부터 껴주지도 않고. 근데 이제 한강 유람선, 세모 유람선이 이제 발탁이 되면서 그때 이제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죠. 그때 이제 이거에 원래는 한 업체만 선정해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두 업체가 이제 선정이 된 거예요. 원래는 원광하고 이제 세모가 있는데 너무 차이가 난 거예요. 원광은 굉장히 큰 기업이고 저희 세모는 이제 제가 그 담당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뽑히고도 놀랬대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다 타이핑을 해서 이제 그 타자기로 쳐가지고 굉장히 깔끔하게 해서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 지원서를 냈는데 우리는 뭐 대여섯 장 이렇게 해서 손으로 써서 이렇게 냈는데 덜커덩 된 거니까 우리도 우리가 됐네 신기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조금 보니까 원래 한나로 뽑겠는데 그 원강의 사장님이 전두환 대통령하고 이렇게 무슨 관계가 있었고 우리는 들러리 아니었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너무 많은 일들이 이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 이제 선정되고 나서 국가에 좀 높으신 분이 유병원 회장을 찾아와가지고 이런 프로젝트에 이제 뽑혔으면 사례를 해야 된다. 돈을 내놔라. 네. 근데 유병원 회장이 나 낼 수 없다. 저기 그 표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거 저거 간판 떼버리면 내가 이렇게 주겠는데 나 공모할 때 돈 내라는 얘기를 못 들었다. 네. 그래서 난 낼 수 없다. 이제 그때부터 저희가 세무조사 맞고 찍혔다 이거죠. 네. 그다음에 한강 유람선 동물 명성 다 취소되고 완전히 저희 이제 적자가 날 만큼 위태위태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뭐 기사를 보시면 저희가 세무조사나 이런 걸로 거의 연 매출의 30%인가? 를 세금으로 두들겨 맞았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게 간신히 이제 했는데 결국은 나중에는 저희가 잘 돼서 원강을 인수하게 됐죠. 네. 근데 다른 분들 보기에는 그게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백없이 너무 초라한 데가 어떻게 선정이 됐냐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좀 회사의 기록을 보면 거의 한 5년에 한 번씩은 세무조사를 다 항상 맡고 혜택을 본 것보다는 저희는 항상 마음속 피해 의식이 있어요. 왜 우리는 맨날 이렇게 좀 이렇게 정치권에 맨날 밑보이냐 이제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대구에서 이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 뭐 이제 대구에 전두환 대통령 동생하고 유병원 회장이 무슨 고등학교 동창인가 아니면 뭐 이렇게 무도하는 이렇게 무술 동기다 막 이런 얘기 듣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뭐 저기 유병원 회장님이 이제 얘기하는 걸 직접 들었거든요. 나 얼굴도 본 적 없고 사장 된 후에 그냥 행사에서 한번 멀찌감이 저 사람이 전경환 씨냐라는 거 정도 들었지 안면이 전혀 없다. 이건 너무 좀 왜곡된 사실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피해자라고 생각하는데 같은 편이라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오히려 정권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은 피해자이다. 네. 전두환 때도 그렇고 네. 과거에도 그냥 한미한 미미한 네. 그런 소종파였을 뿐이고 그냥 네. 이단으로 늘 기성교단에선 찍혔을 뿐이고 네. 그리고 세모 그 유람선 같은 경우도 오히려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돈을 달라 이런 식으로 압박을 받았다. 네. 예, 그런 얘기이신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91년도에 오대양 자수사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네네. 이제 그때부터가 저희는 이제 좀 굉장히 큰 이렇게 뭐랄까? 네, 그때부터 뭐 온갖 우리 사회 쓰레기처럼 이제 돼버렸거든요. 네. 그게 이제 돌아가는 내용을 제가 조금 조사를 해봤더니 그때 제가 대학생이었었는데
오대양에 살던 사람들이 나와서 또 서로 막 때리고 막 집단 폭행하고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 중에 일부가 저희 예전에 오대양 가기 전에 저희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선배하고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니들이 그거 잘못한 거다라는 거를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분들이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알게 되고 여태까지 내가 잘못 알고 살았네. 그러면서 나 그러면 다시 이 교회에 나오고 싶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서로 의논이 된 겁니다. 뭐냐면 그 오대양에 있던 분들이 우리 교회에 다시 나오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잘못한 게 있으면 세상적으로 다 정산을 하고 그 다음에 회개를 하고 돌아오면 그거는 어쩔 수 없다.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이제 그분들의 얘기가 뭐였냐면 자기들이 그 오대양에 있으면서 사람들을 서로 사랑의 매라고 때리다 보니까 사람이 죽었대요. 그래서 그냥 몰래 묻어버렸는데 그게 지금 너무 양심에 가책이 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자수를 해라 해서 저희가 이제 자수를 하게 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자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본인 혼자 자수를 하면 같이 있던 사람들은 가중처벌받고 자수한 사람만 이제 약하게 받으니까 저 사람들하고 같이 자수하고 싶다. 그러면 저 사람들도 잘못됐다는 걸 좀 같이 좀 설득해주라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성경 모임, 공부 모임을 따로 해서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불러다 놓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왜 잘못 살았는지를 설명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전체 다 6명이 다 자수하는 걸로 했고요. 그리고 나서 자수를 할 때 그럼 당신들 가족은 우리가 조금 이렇게 도와줄게 잘 갔다 와라라고 하는데 이제 저걸 했죠. 이거 계속 우리가 오대양하고 뭐 관련 있다 이런 소문을 자꾸 내니까 당신들 우리를 아예 모른다고 좀 해주라. 우리 이런 거 말고 당신들이 그냥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자수한 걸 해주라라고 부탁을 하고 했는데 이제 그래서 끝날 줄 알았죠 저희는.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으로 자수했다라는 말을 안 믿은 거예요. 그래서 니들 왜 자수했냐 이제 공소시효도 얼마 안 남았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실제로는 따로 모여가지고 이렇게 자수를 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이제 이게 나오니까 거기서부터 우리 배후가 이제 구원파가 된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따지면 저희는 자수를 시키게 이제 설득해놓고 오대양의 배우가 됐어요. 뒤집어 썼다 이거죠? 네. 박태선 교주의. 아니야. 박순자. 네. 그러니까 그 오대양 사건은 사람들이 순전히 구원파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구원파로부터 분파되어져 나온 박순자 등등의 사람들이 다시 원래 교회인 구원파 쪽으로 돌아가고자 하다가 자기들끼리 죽고 때리고 하는 등등의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요. 거기서 먼저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빚을 내고 막 하다가 죽어버렸고 근데 그 중에 안 죽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빚을 준 사람들이 이렇게 빌려준 사람들이 오니까 막 둘겨 팼거든요. 근데 그 둘겨 팬 사람들이 일부 7, 8명이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 사이에 이 사람들이 다 자살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생존자들이 그걸 끝나고 이제 오대양이 다 해산이 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또 그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우연히 저희 교인하고 연결이 돼서 한 사람이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사는 게 잘못된 거다라는 걸 알고 그러면 이런 삶을 이제 청산을 하고 새 삶을 살고 싶은데 우리 교회에 좀 나오게 해달라. 이제 요렇게 하면서 그러면 당신들이 다 이거를 청산을 해라. 그렇게 하고 세상에서 지은 죄가 살인죄가 있으면 이렇게 자수를 해서 벌을 받고 그 다음에 오면 우리가 받아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자수를 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자수를 권유했을 뿐인데 오히려 그거에 배후 내지는 본산으로 찍혀서 굉장한 사회적인 낙인이 찍혀버렸다. 그런데 그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김기춘이 이제 수사를 하게 된 거죠. 아니요, 그때 법무부 장관이었어요, 김기춘이. 김기춘은 법무부 장관이었고. 그때 이제 수사를 한 사람은 심재륜, 그 다음에 정호원, 그 다음에 그때 이제 등장하는 사람은 박찬종 씨, 그 다음에 정동선 목사, 그 다음에 이제 탕명환 씨 이제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국무총리 한교안. 네, 이분들이 그대로 등장을 해요. 다 검사들 출신이잖아요. 그 사람들인데
이제 이 유병월 회장이 자기는 이건 구속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이제 출두를 했는데 원래 참고인으로 잠깐 조사할 테니까 잠깐 왔다 가십시오라고 해서 갔더니 딱 잡아서 이제 바로 구속을 시켜가지고 그때부터 거의 모든 오대양 사건의 주범인 양해서 다 감옥을까지 갔잖아요. 4년. 근데 재판이나 그 공소장을 보면 오대양에서 이런 짓을 했다라는 내용은 처벌받은 게 아무것도 없고 기소도 안 됐어요. 회계상의 걸로만 처벌을 4년인가 받게 된 네. 거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나 이제 그 유병월 회장은 4, 5년 갔다 나와서도 감옥 안에서도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때 상황을 하나하나 이게 조금 조합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한보 사건이 이제 막 터지기 직전인 수서 택지 분양 사건이 네, 있었어요. 맞아요. 있었어요. 굉장히 그때 막 문제. 큰 그거 사건이었죠. 네. 네. 그때 이제 재판이 막 나오고 이슈가 되려고 하는데 갑자기 7월 10일 날인가 이 자수사 사건이 나오고 그때부터 40일간을 이걸로 다 덮었어요. 그렇죠. 이게 다 탑뉴스를 차지해 버렸죠. 네. 그리고 나서 그건 다 잊혀버렸거든요. 수소 사건은 네네. 그게 아주 권력유착 예. 일이었는데 그건 싹 다 묻혀버리고. 그 다음에 강경대군 사건도 그때 있었고, 유서 대필 사건 예, 예. 이런 굉장히 큰 일들이 다 묻히고 그냥 오대양으로 다 묻혔거든요. 예. 그랬을 때 이제 저희 생각은 이게 혹시나 우리가 그런 이슈를 덮는데 이용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오대양 사건이. 네.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럼 그때 등장인물들이 누군가라는 걸 이제 저희 나름대로는 이제 보다 보니까 뭐 그때 검사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 이런 사람들은 이제 좀 조사를 해놓고 자료를 가지고 있고 이 사람들은 누군지는 파악하고 있는데 갑자기 세월호 사건이 딱 나타났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안에서도 이 세월호 사건이 딱 났을 때 우리 배라는 걸 처음 들었어요. 저 세월호가. 그러면서 저희 주위 사람들한테 이것도 우리한테 막 뒤집어 씌우는 건 아니에요 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럴 리가 없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지금 우리가 이쪽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 게 없고 그냥 그쪽 사람들은 알아서 그걸로 먹고 사는 거고 우리 교회에서 그쪽을 영업을 간섭한 거나 아무것도 없고 주식이나 이런 것도 다 이렇게 깨끗하고 투명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올 일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틀렸어요. 그 세월호 사건이 나자마자 바로 그날 오후 3시쯤에 보도에 실소유주는 유병월 회장이다. 그것은 구원파다. 네.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부터는 TV조선, 조선일보 이런 데서 계속 구원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대양 사건 때 구원파가 프레임용으로 사용했다고 한다면 그 프레임 그대로 걱정하고 있었는데 또 똑같은 프레임으로 갖다 앉히니까 이게 혹시 김기춘의 설계 작품 아닌가라고 했다는 얘기죠. 네, 이거 아닌 게 냄새가 같다는 네, 거죠. 너무 이게 비슷하니까. 근데 심증밖에 없고 물증은 없지만 그래서 이제 계속 주의 깊게 보는데 저희가 이제 좀 확신하기 시작한 건 뭐냐면 이게 어뷰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기사 계속 반복적으로 내는 거. 근데 일부러 이걸 이슈화 시키려고 하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근데 워낙 그때 그 정부에서 실수나 이거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뜨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이버 메인이나 이런 데는 안 나오고 기독교복음 침례회 구원파 이런 걸 검색해야지만 기사들이 나오는데 근데 같은 기사가 제목만 바꿔가지고 막 20-30개씩 그냥 동일하게 나와요. 예. 네. 근데 만약에 이게 실시간 키워드로 떴을 때는 어뷰징이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많이 보게 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저희에 대한 거는 아예 뜨지도 않고 검색을 해야만 보이는데 이걸 어뷰징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 기사를 왜 이렇게 자꾸 띄우냐 이거 수상하다라고 하면서 그때가 아마 수요일 날 사고가 났었나요? 수요일이었죠. 네. 그래서 수, 목, 금, 토, 일 이 4일 동안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저희에 대해서. 근데 네이버에는 아예 이제 노출은 안 되는 상태로.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왜 자꾸 이 사람들은 여기 이렇게 집착을 하지? 다른 모든 언론사들은 이제 구조하는 거에 미스팜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거 좀 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갑자기 이제 월요일 날 되니까 KBS에서 구원파 선장이나 90%가 구원파다. 이 보도가 나오면서 갑자기 이제 이슈화가 확 됐어요.
그러니까 포털에서 4일간 정도 밑밥을 깔더니만, 네. 그리고 나서 바로 언론을 이쪽으로 급선회를 했다. 네. 예. 근데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 그 시기가 뭐하고 딱 맞냐 하면 KBS 압력 놓잖아요, 위에서. 네, 그랬죠. 이정현이? 네, 돌리라고. 아. 같은 날이에요. 나중에 시나리오를 맞춰보니까 맞더라. 네. 어. 지금 와서는 이제 저희가 제대로 확인했구나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그 당시에는 그건 몰랐지만 어쨌든 이상한데 갑자기 생뚱맞게 구원파를 이제 막 이슈화를 시키니까 너무 봐도 이거는 뻔하다라고 하고 이제 유병원 회장, 저는 이제 만나지 못했지만 유병원 회장도 이거는 기획인 것 같다. 근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지금 이 기획을 바로 이제 저희 이제 하는 걸 봤을 때는 김기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셨던 설계 것 같아요. 냄새가.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병원 회장님은 이제 연락도 두절되고 저희들끼리 이제 남아 있는데 저희가 보니까 그때는 저희한테 이제 희망이 없어요. 이 오대양 때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도 이제 너무 가슴 아픈 게 우리 애들이 어디 가서 이제 구원파라고 얘기를 하면 학교에서도 이제 많이 왕따 당하고 이제 사회적으로는 거의 구원파란 얘기를 하고 살기가 힘든데 이제는 이 세월호에 300여 명을 죽인 살인 집단이 돼서 이제 평생 살아야 되고 우리는 이제 끝났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너무 이제 억울한 거예요. 우리가 죽어도 잭하고는 죽고 싶으니까 그 한 번 저 사람이라고 이렇게 지목이나 하자. 우리 어차피 이렇게 망할 거면 이제 그러면서 그때 이제 실명을 거론한 게 뭐냐면 김기춘 실장 갈 때까지 가보자. 요거를 이제 플랜카드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만들고서도 우리가 이제 굉장히 안 보이는 막 씨름이 있었는데 갖다 달았는데 사람들이 또 떼왔어요. 우리 이거 책임질 수 있냐? 아무 근거도 없고 이렇게 해서 사람 실명까지 이렇게 거론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책임 못 진다고 떼고 붙이고 이걸 엄청 실랑이를 하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붙여서 근데 이제 그 붙인 후부터 이제 상황이 좀 많이 달라진 게 그 전까지는 저희가 기자회견을 해도 저희 한마디도 안 나오고 뭘 해도 방송이 안 되다가 김기춘 실장 이름을 딱 거론하니까 그때부터는 기자들이 와서 이제 묻고 우리가 얘기하는 왜 그러냐 드러나 보자. 왜 김기춘을 지목했냐. 근데 어쨌든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 저희도 되게 궁금하긴 했는데 네. 사실 그게 무슨 어떤 팩트에 근거했다기보다는 과거 오대양 사건 때 당했던 거와 동일한 방식으로 뭔가 프레임이 적용되고 있다는 등장인물도 것을 다 똑같은 거. 등장인물도 똑같아요. 그래서 네가 프레임 설계자지라는 네. 그 의미로 김기춘 네. 이름을 플랜카드에 걸었다. 예. 지금부터 당신은 진짜 중요한 얘기는 이제부터 나올 것 같아요. 유병원 회장 추적 드라마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네. 실제로 세월호 사건 나고 나서 우왕좌왕 하다가 결국에는 뭐 우왕좌왕 했는지 고의적인지 모르지만 사람들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럼 범인이 누구야 하다가 지금 유병원이다 해서 쫓기 시작하는 드라마 만들어지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 유병원 회장이 그런 식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언론의 유일한 한 사람 타겟이 돼갖고 이슈가 됐단 말이에요. 마치 세월호를 불법 개조하고 해서 그 사건의 제대로 완전한 책임자인 것처럼 갔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구원파 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저희는 완전히 좀 너무 억울했죠. 이제 저도 이제 방송 나가서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죄가 있으면 벌을 안 받겠다는 게 아니다. 유병원 회장도 죄가 있으면 벌을 받을 생각인데 지금은 아무리 봐도 다 뒤집어 씌우는 거고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거는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 원인이 밝혀져야 저희는 분명히 세월호만 건지면 거기서 사고 원인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배를 건지고 나서 이 수사 사건은 시작해도 된다. 왜냐하면 교통사고가 났으면 사고 원인이 뭐 이렇게 운전 미숙인지 아니면 그 정비 불량인지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배에 대한 아무것도 조사도 없이 이미 결론은 다 내고 대통령이 먼저 나서가지고 잡아야 된다라고 하고 이런 사람들은 가만히 두면 안 된다라고 아예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너무 불공평하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한두 달 정도 이렇게 피신해 있다가 어느 정도 이제 여론이 좀 잠잠해지고 나서 이렇게 배가 건져지고 그 다음에 사고 원인이 나온 후면
이제 그때는 우리도 그러면 CCBB를 이제 가릴 수 있으니까 저희는 좀, 이렇게 기대를 했던 게 뭐냐면 이 배는 아무리 과적을 했고 했어도 이게 기울어져서 침몰할 배가 아니다라는 걸 확신을 했어요. 아하. 네. 왜냐하면 저희 이제 저희 안에도 이제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이렇게 전문가들 얘기를 해보니까 세월호의 특징이 60도가 기울어져야 그때 물이 들어오는 배예요. 근데 방송이나 그런 걸 다 찾아봐도 30도 기울어졌는데 물이 들어왔대요. 그러면 이거는 절대 이상한 구멍이 어디 있기 전에는 안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분명히 물이 들어오는 걸 찾기만 하면 그게 예를 들면 문을 안 닫아가지고 물이 들어왔다 그러면 청해진 책임이지만 거기에 뭐 구멍이라 있어서 물이 이게 파공은 이게 자국만 봐도 안에서 터져서 나간 건지 외력인지 이런 거 다 찾을 수 있으니까 그걸 빨리 건지자라는 게 저희 심정이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너무 억울하다 보니까 우리가 5억 줄게. 그래서 5억씩 지금도 좀 보관하고 있어요. 세월호 진실 규명해 주시는 분한테 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헌금해서 이게 다 보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진실 규명 포럼도 저희가 2번이나 했는데 이제 문제는 저희가 실제로 자로님이 이번에 발표한 내용의 기본 골복하고 거의 같은 내용을 진실 규명 포럼에서 다 했어요. 근데 방송사도 왔거든요. 근데 저희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얘기를 안 하고 뭐 잠수함 침몰이라더라 뭐 이딴 얘기만 막 하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우리는 왜 세월호가 그냥 침몰할 수 없다라는 그거를 국민들한테 알리고 싶었는데 방송은 얘들이 이런 황당한 주장을 했다라는 것만 얘기를 하지 우리가 무슨 내용으로 했는지는 방송을 하나도 안 해주는 거예요. 과정을 설명 안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다 묻히고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이제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런 자료가 있는데 좀 발표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이제 제가 뭐 누군지 밝히지는 못하지만 이제 정치인도 한번 찾아뵀어요. 근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구원파는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다. 당신들이 이런 근거를 발표해버리면 우리가 그 비슷한 거를 하면 당신들하고 우리하고 같은 편이 돼서 우리가 발표를 못하니까 가만히 좀 있어라라고 얘기를 이제 하실 때 그렇구나. 거기서 가만히 있어라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때 딱 멈추고 그러면 우리는 자료나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는 보이지 않는 도움을 주는 게 맞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저희가 자료 수집한 거나 이런 것들은 좀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분들한테 공유를 하고 이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이제 좀 나오는 것들이 저희하고 그러니까 좀 준 자료나 이런 공개했던 자료들하고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제 공유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얼마 안 갈 줄 알았어요. 한두 달이면. 그때 갑자기 이제 회장님은 시체가 돼서 나타나시고. 네. 그러면 그 지점이 또 하나 미스테리로 남아 있잖아요. 뼈를 하나 맞춰오고 뭐 키가 다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제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 한번 여쭤볼게요. 네. 거기서 발견된 시신이 유병훈 회장의 시신이 아닐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첫 번째 확실한 거는요. 네. 그 국과수에 있었던 시신. 저희는 그거밖에 못 봤어요. 그거는 유병훈 회장님의 시신이 맞아요. 그러면은 보통 그 의혹들을 그렇게 제기했거든요. 그 시신은 유병훈 회장 것이 아닌데 국가수에 들어갈 때는 유병훈 회장 거였다. 그렇죠. 그 이야기는 이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온 이야기거든요. 네, 바꿔치기. 그러니까 바깥에서 야외에서 그렇게 사진 찍혔잖아요. 네. 그거는 유병헌 회장님의 시신이 아니고. 근데 신발이나 옷은 유병훈 회장님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리고 지금 확인을 했다라는 것은 국과수에 들어가 있는 그 시신이 유병헌 회장의 것이 맞다. 네. 그런 심증은 없으세요? 뭔가 바꿔치기라든지 어떤 조작의 심증이 간다. 왜냐면은 그 당시에 시신이 그렇게 빨리 부패되는 경우도 말도 안 된다는 얘기가 당연히 의심은 있죠. 바꿔치기 의심 아니면 제3의 장소에서 살해된 다음에 국과수로 이동했을 가능성. 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사진 찍힌 그 장소가 그쪽 매실 순천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 사진에 나오는 신발이나 이런 거는 유병헌 회장님께 맞다고 이제 가족들을 확인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순천에 갔어요. 그것 때문에. 근데 거기 갔는데 다 풀 깎아버리고. 예, 맞아요. 예, 흔적이 이 없었어요. 사진하고 거기가 같은 장소인지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저는 뭐 그때 당시에도 돌아가셨다는 그 발표 났을 때도 아니라고 엄청
말도 안 된다. 우선 첫 번째 회장님은 술을 안 먹는데 뭐 술병 막걸리병이 나오냐. 소주병도 나오지도 않고 이거는 너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하나 보니까 그게 술병이 술이 들어있는 병이 아니라 옛날에 먹고 누가 버린 이제 빈병. 그러니까 너무 거잖아요. 오래된 네. 병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닐로 이제 이런 것들을 자세히 봤을 때는 어쩌면 회장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했어요. 왜요? 왜냐하면 한 며칠 동안 이렇게 숨어서 이제 뭐 다녔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식수통이나 뭐 이런 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왔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 생수통이 따로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 껴라는 게 뭐 다 나와가지고 그 상표만 봐도 이제 이거 신고하세요 막 이렇게 돼 있었으니까 그런 물병이나 이런 대용으로 쓴 건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 그다음 이제 비닐 포대 이런 것들은 개서 막 넣어져 있었다고 하는데 나오는 날 아니면 그 당시에 비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왔으니까 비 안 맞는 용으로 이제 돌아다니는 비닐이나 주워서 이제 했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이런 그 유병헌 회장님이 그냥 산에 갔을 때 아니면 뭐 조난됐을 때 생존법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이렇게 많이 알려주시기도 했어요. 근데 그 스타일이 없을 때 이제 뭐 그릇은 어떻게 구하고 뭐 이제 이런 것들 물은 어떻게 구하는 이제 먹을 만한 물하고 안 먹는 못 먹을 이렇게 물 구분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서 그 스타일로 보면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게 했는데 이제 결정적으로 조금 그 유품이 나온 건 유병헌 회장님께 맞지 않나는 생각이 든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양말을 벗어서 그 가방 있잖아요. 가방 끈을 묶었어요. 요거는 조작을 할 수는 없어요. 이게 뭐냐면 그 유병헌 회장의 버릇인가요? 이제 그런 걸 잘 하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예를 들면 가방을 뒤집어 가지고 이 가방이 이게 2개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바구니 같은 거. 그거를 그냥 하면 이게 흘러내려요. 네. 그래서 흘러내리지 않게 그 2개를 꽉 묶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는 거나 양말을 벗어서 저렇게 했다라는 거는 저거는 회장님 스타일인데. 일종의 지문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게 유병헌 회장님을 믿게 하기 위한 장치로 어떤 내부적인 증언이랄까 한두 사람만 포섭하면 그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신의 신장의 문제라든지 시신 부패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상 유병헌 회장이 아닐 가능성이 꽤 높은 상황이었던 거고 그리고 국과수에 들어간 시신은 그때 당시에 그거 열심히 팠던 김호준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시신이 풀밭에 있던 건 아닌 것 같고 주진리 기자도 아마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을 거예요. 네. 그리고 국가수에 있던 거는 유병헌 회장 것이 맞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요. 그분들 말도 안 믿는 분들은 유병헌 회장은 어딘가에 살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네. 구원파 분들은 지금 그 유병헌 회장은 돌아가셨다고 완전히 믿는 겁니다. 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저희 교인이신 분이 그 유병헌 회장 치과 의사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 치과 치료는 거의 필책처럼 그 자기가 치료한 그 고유의 패턴이 있답니다. 이거는 흉내낼 수도 없고 그다음에 유병헌 회장님이 이제 10개가 이렇게 저희 일을 했는데 이제 그게 언제냐 하면 이제 91년 체포됐을 때 이제 얻어맞아가지고 이가 많이 다 부러져서 그 후에 이제 일을 해 넣은 건데 그때 이제 저희 교인이 이제 그걸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위치하고 자기가 했던 치료법을 알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러 이제 그분을 모시고 가서 한번 확인해 주라 했더니 딱 그분이 나오셔가지고 이거는 회장님 맞다. 이거는 나밖에 모르는 건데 누구도 이거는 이렇게 흉내낼 수 없는 부분이고 이거는 회장님 맞다라고 해서 이제 저희는 돌아가신 거는 확실히 이제 인정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대양 사건에서 한번 당해봤잖아요. 똑같은 방식으로. 그러니까 유병헌 회장은 이 방식을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대형 사건이 터지면 항상 거의 99.9%입니다. 악인과 선인을 만들어내요. 미디어 권력은 원래. 그래야 재밌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악인이 유병헌이었어요. 근데 세월호 사건에서는 선인이 없어요. 영웅이. 영웅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상하게 그렇더라고요. 근데 악인이 만들어졌으면 최대한 빨리 모습을 드러냈어야 되거든요. 안 죽으려면. 근데 드러내지 않는 이유가 처음부터 국정원에 납치되는 게 아니었냐. 그러니까 이 김기춘의 작품이었다는 것이 처음부터 만약에 김기춘을 아는 사람이었다면 유병헌 회장 정도라면 그러면 빨리 언론의 모습을 드러내야 자기가 안 죽고 결국은 구속되더라도 나중에 진상규명
후에 다시 진상을 밝히더라도 자기가 구속된 게 생명의 위험을 안 느꼈을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미리 처음부터 신병을 다른 제3의 기관들이 가지고 놓은 게 아니냐 계속 추적을 하면서 어느 순간에 죽여버린 게 아니냐. 지금 이태정 대변인도 보면은 약간 불쾌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그런 말씀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뭐 구원파, 좀 이상한 종교 믿는 사람들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보통의 교회 다니는 분들처럼 굉장히 신심이 가득한 저는 그런 분이란 일단 느낌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순진해 보이세요.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조작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 의심하는 부분이 인터뷰하는 느낌 내내 이분들은 그냥 보여지는 현상 그 자체로 믿는 거지 우리들처럼 막 뭔가 조작당했다라고 생각해서 의심하는 그런 버릇이라고 이런 게 거의 없으신 것처럼 그런 보이거든요. 거는 좀 부족합니다. 저희가. 유병훈 회장이 피해자인 건 맞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유병훈 회장도 뭔가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인물은 아닌 것 같다는 게 일반적인 우리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의 아마 느낌이 비슷한 걸 거라고 생각해요. 또 그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도 있을 거고 유병훈 회장을 악인을 만들어야 세월호 사건 자체가 그런 면에서 유병훈 회장은 잡혔더라도 법원까지 가면은 그분이 처벌받아야 될 이유가 거의 없어요. 생각해보면은. 제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처음부터 언론에 나가지 못하게 신병을 가지고 다니면서 추적 드라마를 만든 게 아니냐. 이게 바로 치밀한 김기춘 냄새가 난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지금 현재 특검에서도 속속 밝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그런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죠. 우선.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존경하던 분이 이제 돌아가셨고 왜 돌아가셨는지를 밝히고 싶으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생각하는 거는 첫 번째 이제 만약에 이게 타살이다. 그러면 이제 고의적인 거냐 아니면 우발적인 거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고의적인 거라면 뭘 얻기 위해서 이제 살해를 했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했는데 제가 그 당시로 그냥 판단을 해보면 가장 이제 정부 입장에서 특히나 이제 이번에 김용한 씨 업무 일지를 봐도 그 자체에서도 이미 빨리 신속하게 유병헌을 체포하라라는 이런 주문이 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이정현 씨도 지금 체포가 안 돼가지고 우리 무능한 선거 앞두고 빨리 좀 잡아주라 이제 이런 건데 그 당시에 좀 유리하려면 빨리 잡아다가 처벌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유병헌 회장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실제로는 역풍이 더 많이 분 것 같아요. 여태까지 이제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그 대사관에 이제 망명 요청을 했다. 뭐 이제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또 뭐 그 유심 칩을 300개나 가지고 다니면서 도피를 하고 있었다. 뭐 이제 이런 건데 실제로는 시점상으로 보면 이미 돌아가신 후예요. 그런 거를 만약에 이제 돌아가신 걸 아는데도 그렇게 그런 얘기를 흘렸다면 분명히 나중에 뭐 다 들통날 거니까 이런 건 좀 모르는 상태에서 진짜 한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그게 있는데 유병헌 회장님이 그 숨어있던 별장에서 나가실 때는 걸어서 본인이 직접 나가신 거는 맞아요. 이제 왜 그러냐면 저희가 그 별장에 이제 유품을 정리하러 이제 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안성에서 가져갔던 그 책상이나 이런 걸 이제 다시 실는데 거기 책상을 딱 뒤집었는데 거기에 포스트잇으로 붙어 있었어요. 쪽지 하나가 회장님 직접 쓴 걸로. 근데 뭐 대강 내용은 이제 이게 법적으로는 아무래도 이거 우리가 누명을 벗을 수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예능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승화를 시켜가지고 이 억울함을 좀 풀어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내용인 것 같아요. 이제 약간 해석 시 비슷하게 써셔가지고 이제 해석은 힘들지만 대강 이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붙이고 가신 걸 보면 만약에 이따 갑자기 잡혀갔다면 그걸 붙일 시간이 없었을 거고 그리고 이제 가서 이렇게 끈 묶는 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챙긴 거나 이런 것들을 좀 보고 그러면 나가실 때는 걸어서 직접 나가셨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건요. 거기 이제 순천을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거기서 걸어가지고 위쪽으로 올라가면 저희 이제 그 성경 듣는 그 건물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일요일마다 저희 교인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도움을 받으시려면 그 위로 가면 돼요. 근데 이분은 이제 밑으로 내려가셨거든요. 반대로. 평상시 이제 성품을 알다 보니까 남한테 신세 지는 걸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라 끝까지 이제 뭐 예화를 들면 그 이제 같이 모시던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여기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미 저기 형사들이 계속 여기 주위 사람들 따라다니고 하니까 옮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좀 가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거기가 개인 집이냐 아니면 우리 이제 공동 장소냐라고 했더니 개인 집입니다. 아, 그러면 안 간다. 성경에도 환난 날에 이렇게 자기 친구나 이제 자기 형제 집에 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서 내가 거기 가면 그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안 가겠다 해서 계속 이제 머물렀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막 도망 다닌 것 같은데 황당한 게 뭐냐면 나중에 보고 저도 이제 굉장히 놀랐는데 이분이 그냥 벤틀리 타고 그 순천을 쇼핑도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가서 실제로 저것도 땅도 집도 하나 구매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가 보도에 나왔을 때 말도 안 된다. 어떻게 도망 다니는 사람이 나 잡아가시오 하고서 집을 사냐. 근데 이제 나중에 알아봤더니 진짜래요. 같이 가신 분이 원래 이제 거기에 옛날부터 이제 유병훈 회장이 여기가 굉장히 우리 농사짓고 뭐 이럴 때 필요한 거라서 요 땅이나 요 부분을 우리가 좀 사면 좋겠다. 우리가 돈이 생기면 꼭 사자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거의 몇십 년 동안 안 됐었는데 내려간 김에 그 가지고 있던 돈으로 이제 그걸 이제 사서 그것도 이제 본인 이름을 안 하고 이제 저희 전체 공동 이름으로 그 집을 산 게 사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딱 봤을 때 이분이 막 숨어서 도망 다닌 게 아니라 그냥 잠시 피해 있는 정도로 가시는 건데 갑자기 이제 예기치 않게 거기에 이렇게 남게 되면서 갑자기 나오신 것까지는 이제 알겠어요. 근데 제가 조금 의심되는 거 하나는 그날이 6월 28일일 건데요. 예. 금수원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막 있는데 갑자기 그 두 사람이 그 금수원 근처에서 그 중국집에서 식사를 하다가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를 찾더니 좀 이상하다. 우리가 그 중국집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정경들이 그러니까 경찰들이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뭐 잡았대? 그건 이제 우리 편해지는 거야?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장님 잡히셨나라는 생각이 든다. 근데 잡히셨으면 대서특필이 돼야 되는데 언론에 아무것도 안 나온다. 이제 그런데 혹시 무슨 일 생긴 건 아니냐. 중요한 지점이네요 지금.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이거 오히려 보도에 나오면 안심인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알아봐야 되지 않냐고 해서 이제 그때 저도 그러냐 해서 이제 기자들한테 전화 오는 기자들한테 혹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좀 회장님 뭐 잡혔다는 소식이나 이런 거 있는지 좀 확인해 주라라고 해서 몇 명 기자들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 기자들이 이제 하더니 전화 와서 뭐 그런 일 없답니다. 뭐 안심하셔도 될 거요라고 하고 그분들은 기사를 내는데 제가 이제 그 수사 방향을 이렇게 방해하려고 그런 헛정보를 냈다라는 식으로 이제 보도를 냈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그게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안심이다라고 생각했죠. 근데 7월 22일 날 이제 발표가 났잖아요. 회장님 돌아가셨다고. 그때 이제 딱 듣고 나니까 갑자기 그때 시점이 딱 생각나면서 그럼 비슷한데 이제 6월 25일 날 5월 25일 날 이게 그때쯤 잡히셨고 나오셨다면 28일 이제 이때쯤에 그 소식이 들었으면 얼추 비슷한데 이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이제 그렇게 조금 하다 보니까 뭐가 좀 생각나냐면 회장님이 이제 그렇게 나오시다가 혹시나 발견이 됐는데 체포 과정에서 무슨 안 좋은 일이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걸 덮으려고 이제 발표를 안 하는 거나 이런 생각 그때는 그 생각을 좀 해봤었고요. 근데 지금은 정말 모르겠어요. 회장님이 돌아가신 건 너무 많은데 그리고 여러 가지 미심적인 게 많아요. 왜냐하면 열흘 만에 백골이 돼서 나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도저히 이제 좀 상식적으로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인데 회장님이 돌아가신 거는 맞고 근데 알아낼 방법은 없고 아직도 저는 구원파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유병훈 회장은 돌아가신 게 확실하구나 이렇게 생각도 해봤지만 네. 누군가의 어떤 세력에 의해서 네. 굉장히 기획되고 조작돼서 아까 말씀하신 그 뉘앙스 중에는 유병훈 회장이 사실상 진짜로 잡혔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네. 근데 그거를 시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이렇게 당장 발표 안 하고 있다가 구원파 분들께서는 그런 의심은 하시겠네요. 예를 들어서 네, 당연히 하죠. 유병훈 회장이 노숙인처럼 자연사하거나 병사한 게 아니고 타이에 의해서 타살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잖아요. 네.
그런 대변인님 그 지금까지 얘기한 게 앞뒤가 안 맞아요. 왜 그러냐면 근데 저도 안 맞는 예, 건 그때 대한민국 추적 드라마가 시청률 1위였어요. 네. 대한민국 어떤 채널을 틀어도 유병헌 추적 드라마가 진행됐었거든요. 네, 하루 네, 종일. 네, 맞습니다. 그러면 유병헌 회장도 이것을 봤을 거란 말이죠. 당연히 봤겠죠. 본인 얘기인데. 메모를 보면 안 본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스테리인 거예요. 어디 밥을 먹으러 가도 나오고 집에 TV 가도 그렇고 스마트폰 봐도 다 유병헌 추적 드라마가 지금 개까지 막 끌고 다니면서 난리가 헬기 띄우고 있고 그런 상태인데 몰랐다는 건 말도 안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유병헌 회장이 생명 존중에 관련된 남다른 관심이 있었던 분이었고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생태 사업들을 하셨잖아요. 그럼 304명의 아이들이 죽었다면 이거 책임도 질만한 분이었단 말이에요. 인격이. 그러면 본인이 직접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진두지휘를 하거나 또는 이것과 관련한 대책을 내놓을 만한 인품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도 언론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죠? 네.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우리는 보지도 못했어요. 계속 검찰만 추적을 했고 사진만 보였고 온갖 루머들만 난무했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이게 사실은 지금 대변인 얘기하는 것도 신뢰성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근데 저도 지금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약간 좀 이상한 게 있는데 아니, 유병헌 추적 드라마도 그렇지만 가령 아까 우리가 남이가 그것이 이제 과거에 오대양 사건 때에 그 당한 것과 똑같다. 이제 거기에서 유래가 됐다라고 하지만요. 근데 오대양 사건은 87년도에 일어난 사건이고 1심 그러니까 4년 징역형을 받게 된 건 88년도에 선고이거든요. 아니, 91년도. 오대양 사건 자체는 87년도고 그때는 전혀 관계 없다고 해서 그냥 끝났어요. 4년 네. 그냥 그 회계적인 그것만 해가지고 아니요, 4년. 그때도 아예 관계가 없는 그냥, 걸로. 묻어졌다가 네, 91년도에. 양심선을 통해서 다시 그게 재조명된 거예요. 91년도에요? 1년. 네. 그럼 91년도에 그 수소 택지 그것도 맞고 광경대 사건 그건 맞아요. 근데 사건이 일어난 건 87년도인데 네. 그게 다시 불거진 게 91년도예요. 그렇죠. 거기서 숨어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 저희랑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된 게 91년도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수를 해라. 오대양 그때 있었던 건 다 잊혀졌지만 벌은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제 요렇게 한 거죠. 예. 구원파 분들의 생각도 사실은 저희들이랑 거의 다를 게 없다는 것이 최근에 뭘 느꼈냐면은 그 세월호 특별법 다시 지금 개정돼 해갖고 새로 다시 올라가 있는 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관련해가지고 뭐 박사모 부류들이 조직적으로 반대 운동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이야기 있는데 저한테 그때 어떤 정보를 보내셨어요. 이분들도 세월호 특별법이 다시 제대로 만들어져가지고 세월호 진실이 드러나기를 굉장히 원하고 계신 그런 부분인데요. 그래도 구원파 분들 입장에서는 세월호 사건이라는 어떤 멍해와 연관성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며칠 있으면 그 세월호 1000일 된다고 하는데 그때 세월호 사건과 같이 지나온 이 시간들을 생각해 보시면은 어떤 감정들이십니까? 뭐 이제 지금도 이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이제 마음이 좀 미어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죠. 우선은 그 어린 생명들에 대한 이제 미안함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드러내고는 못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몰래 이제 찾아가서 구원파라는 티는 못 내고 좀 이렇게 찾아뵙고는 있는데 그 책임감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는 이 사건의 본질이 뭔가라는 건데 이제 저 개인인데요. 저는 어떻게 보면 기획설을 한 번 이렇게 좀 지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의도적인 게 많이 보이기 때문에 제일 기본적인 건 뭐냐면 이게 단순 사고였으면 국가에서 숨길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거 건져서 그냥 원인 밝히면 되는데 자꾸 국가에서 이상하게 오히려 피의자라고 하는 우리는 빨리 건져주라 이거 밝히자라고 하는데 조사하는 국가에서는 계속 건지지도 못하게 하고 유족들도 계속 방해하고 오히려 가장 피해자인 유족들을 가장 가해자로 만들어 버렸거든요. 너무나 이제 질리게 만들어 버릴 정도로 이상한 걸 보면 뭔가 숨기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당한 것도 보면 기획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그래서 저는 이제 이권하고 많이 좀 생각을 했어요. 전체적인 구도를 보면 한 가지 전제 조건. 이 세월호 사건에서 아무도 사상자가 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이 된다면 굉장히 국가에서는 얻을 수 있는 게 많았다. 예를 들면 언딘이라는 회사는 떼돈을 벌었죠. 왜냐하면 이제 세월호 인양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언딘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몇천억대 내는 그 돈을 얻는데 그 대신 그 당시에 이제 한 2, 3일간은 굉장히 이슈를 다 덮을 수 있었습니다. 국정원 사건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 그러고 나서 전원 구조가 됐다는 가정을 해보면 굉장히 박수 받을 만한 거예요. 이렇게 나쁜 이게 청해진이라는 부실한 회사가 저질러가지고 큰 생명들이 죽을 뻔했는데 정부가 나서가지고 네, 정부가 다 구조했다. 구했다.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게 사이비 종교 집단하고 연결돼 있는 그런 회사. 기업이다. 네, 찾아보니까 옛날 오대양이다. 근데 이런 비리가 있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안 좋아서 이 사람들 재산 다 몰수해서 세월호 이제 인양하는 비용으로 다 충당하자. 그러면 지금 우리한테 왔던 모든 게 다 해명이 되고 전원 구조라는 오보도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시나리오 하에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런 건 아닌가 저는 한번 논리적인 추론을 해보는 거죠. 저는 우리랑 생각이 비슷한데. 유태정 대표님 이중에 증언 비슷한 거 이게 굉장히 좀 의미가 크다고 봐요. 우리는 그 많은 사고들 중에 가장 비중이 크지만 n분의 1의 사건이 세월호고요. 아마 이분들은 그 모든 사건을 다 제치고 세월호 사건만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그분들만이 아는 나름대로의 정보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소중한 자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어떤 결론을 내리고 싶지는 않고요. 네. 혹시 궁금한 게 마지막으로 하나가 있는데 유대균 씨하고 유섬나 씨는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지금 유대균 씨는 이미 이제 출소해서 지금 계시고요. 유섬나 씨는 프랑스에 있고. 아직도. 또 사장님도 지금 나오셨죠? 김한식 사장님 사장. 아닙니다. 거기는 7년인가? 7년형 받았나요? 아니요, 6월 달에 3년형인데? 무죄로 됐는데? 아니요, 그 무죄는 네. 여러 혐의 중에 일부 무죄지. 뇌물에 대해서 무죄였죠. 네. 최근에 그 정유라 때문에 가끔씩 유섬나 씨가 언급이 돼요. 네. 그 송환 사례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그리고 그 한 가지만 좀 네. 오해를 풀고 싶은 건데요. 이제 예를 들면 유대균 씨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아니 뭐 70억이나 이렇게 해먹고 2년밖에 안 살면 나도 하겠다. 이제 이렇게 굉장히 이건 돈 있어서 재판을 좀 돈 주고 무마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게 있는데 저희 속성을 조금 아시면 좀 오해를 풀어질 것 같아서 한번 좀 변명을 하고 싶은데 이분이 이렇게 70억이나 이런 거 뭐 횡령 이런 혐의 배임 횡령으로 했는데도 2년밖에 안 산 이유는 실제로는 그 돈이 본인을 위해서 쓰여진 게 아니고요. 뭐 이제 사정을 좀 얘기하다 보면 저희가 돈을 모아서 이렇게 땅을 샀는데 이게 대출이 많이 껴있게 해서 이제 청송 땅을 샀어요. 근데 그 돈, 그거 앞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때 97년 이때는 이제 부도가 나서 다 신용불량 뭐 이러면서 이제 누구 앞으로 해야 될지 뭐 이러다가 그 유병헌 회장이 거의 반강제적으로 이름 좀 빌려주라. 라고 해서 이제 그 앞으로 해놓고 근데 이제 거기에 이자하고 원금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저희가 뭐 매번 헌금할 수도 없고 그 업체들이 그러면 우리가 조금씩 이제 이득 나는 데서 줄게. 근데 이거를 이제 불법으로 줄 수가 없으니까 명목을 만들자. 그래서 컨설팅비, 뭐 이름 지어준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돈을 그 계약서식으로 해서 이제 준 거예요. 그럼 그 돈이 들어가서 다 그 땅 이자하고 원금을 갚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름은 빌려줬지만 실제 그 회사에서 돈이 이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 막 컨설팅비 막 이런 것들을 많이 금액이 가는 게 실제로는 뭐 다른 게 아니라 그 땅을 우리가 이제 샀는데 갚아야 되는 거고 그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양형이 이제 참지적돼서 좀 낮은 것 같아요. 대출 이자를 갚아야 하는 쪽으로 그런 식의 명목상 돈이 간 거였지 개인이 해먹은 것은 아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땅은 다 우리 심정으로는 다 그 명의가 누구 건지는 모르지만 공공의 땅인 거죠. 우리 땅이고 실제로 거기서 나오는 작물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같이 누리고 있어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공동체적인 삶이다 보니까 이게 누구 앞으로 되는 건 별로 상관 안 하고 실제 우리가 누리고 있으니까 이건 이제 우리 거다 이제 이런 감정이 있죠. 또 하나 억울한 걸 풀어드릴게요. 네. 최태민 교하고는 전혀 관계없죠? 네. 영세교하고도 관계없죠?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너무 억울한 게 이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구원파하고 어떤 관계예요? 이렇게 했을 때 그 심정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 영세교하고도 관계가 없고 또 지금 얘기 많이 나오는 신천지하고도 관계가 전혀, 없다.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 관계성은 절대 얘기하면 안 된다. 네.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뭐 그런 건 얼마든지 설명해 드릴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방송하면서 가끔씩 이제 그런 언급을 할 때가 있었고 잘못된 정보도 있었다는 점 사과드리고요.
들고요. 매스컴이 만들어 놓은 허상들이라는 게 있거든요. 악인 만들려 그러면 정반대로 정말 좋은 사람인데 악인을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지점에서 분명히 세월호 사건은 그래서 더 의심스러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받은 만큼 처벌 받으면 되고 죄가 없으면 무죄가 돼서 그 사람 자체의 억울함을 벗겨주면 되는 건데 그 모든 것들 중 하나가 해소가 안 됐고 심지어 지금 나오신 이태정 대변인님이 존경하셨다는 유병헌 회장도 자살인지 타살인지 자연사인지도 모르는 상태로 아직까지 지금까지 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최근에 이제 국회에서 새롭게 만드는 세월호 특별법 이 자체가 통과돼가지고 강력하게 여러 가지 진상규명이 또 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마지막으로 저희 애청자분들께 이럴 수 있어요. 제목이 딱 나가면은 무슨 구원파에 나와서 할 일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하실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에 구원파 분들께서 초창기 때 우리들 어떻게 이야기하나 관심 갖고 있으면서 팟캐스트를 꽤 많이 듣다가 새가 날아든다도 지금 현재까지 예청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점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잘못 나가는 정보 있으면 저희들도 그냥 정보 주시면 바로 교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애청자분들께 한 말씀 하십시오. 가장 바라는 거는 빨리 세월호 진상규명이 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 그게 돼야 앞으로 이런 사고가 재발이 될 수 있는 가장 밑바탕이 되는 것 같고요. 저희가 뭐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가장 가슴 아프신 그 유족분들이 얼른 이렇게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렇게 규명이 돼가지고 그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 이제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정말 마음의 안타까움하고 이제 죄송함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진실을 밝히는 건 곧 구원파의 억울함도 밝히는 거하고 같으네요. 네, 맞습니다. 기독교 복음 침례회에서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서 걸어놓은 현상금 모으기 아직도 있으시다잖아요. 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종교 공동체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달리 봐야 될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땅이 한 사람 개인의 것도 아니고 우리가 또 그걸 다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게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가 돌아가면 그 의식이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게 다 뭐 횡령이고 뭐 착취고 이제 이렇게 되고 또 그 공동체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빠져나오면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는 또 계속 착취를 당했다. 이제 이런 얘기만 전파가 되기 때문에 그 지금의 이 공동체적인 삶과 자본주의적인 그 칼 같은 개인의 재산하고는 또 셈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어떤 어긋남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거는 딱 그건 것 같아요. 뭐냐면 어떻게 자발적으로 즐겁게 희생을 배울 거냐. 저희가 가장 핵심이 이제 사랑이라는 거, 기독교의 핵심이 자발적으로 하는 희생은 가장 아름다운 건데 강요돼서 희생하는 거는 가장 지옥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인간답게 사는 거는 내가 희생을 하지만 이거 즐거운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건가 희생을 하더라도 이게 저희가 추구하는 가장 근본이 아닌가.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다른 분들한테 비춰질 때 굉장히 좀 잘못 비춰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정관념, 선입견도 중요해요. 특히 종교에 대한 부분은 하도 나쁜 이미지들이 많이 현실적으로도 있었고 왜곡된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나중에 다른 어떤 토론 비슷하게 한번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올해 2017년에는 정말로 구원파 분들, 기독교 복음 침례 분들이 억울함도 좀 푸셨으면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데로 이제 대출을 돌렸지 이거 가지고 뭔가 지원을 받거나 뭐 특혜를 받은 게 전혀 없다. 요거는 그 최초에 보도했던 그 문영구 기자님한테도 이제 제가 만나서 설명을 드리고 확인을 다 하신 부분이고요.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뭔가 특혜를 주었다. 그러니까 도입 과정에서 그런 거는 지금 뭐 회계 담당자를 만나 보아도 별로 그렇다라고 인정될 만한 것이 없고 그냥 오하마나오 기존에 있던 배를 저당 잡혀가지고 거기에서 대출을 뽑아가지고 어렵게 그냥 세월호를 그 같은 회사 일본으로부터 그냥 도입을 했을 뿐이지 거기에 뭔가 대단히 정부가 입김을 미친 바는 없는 것으로 안다. 지금 그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혼란스러운데 실제로 제가 이제 인터넷에 떠돌거나 제가 공부한 걸 보면 어쨌든 지금 천혜지가 최대 지분을 갖고 있고 김한식 사장이 정해진 해운 지금 사장으로 있었잖아요. 김한식 사장이 11.6%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우아마나호도 사장이 김한식 씨예요. 근데 김한식 씨가 구원파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건 사실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결국은 회장과 사장이 구원파잖아요, 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또 찾아보니까 박옥수 목사님이 강하게 이 부분을 또 비난을 했더라고요. 맞죠? 네, 그것도. 뭐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종교가 이익 사업에 너무 많이 네, 하면 네. 안 된다라는 네. 불만이 있었고 네. 이렇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봐서는 구원파 소속인 게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청해진 해운이 네. 뭐 저희 입장에서는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구원파 교인들이 분명히 결정적인 영향권을 가지고 운영을 했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막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 근데 이제 청해진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했다 보니까 좀 본인들도 억울한 면이 있다. 이제 뭐냐면 자기들은 그 당시 이렇게 근무할 때만 해도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했대요. 우리나라의 탑5 안에 드는 굉장히 모범적인 이렇게 해운 업체로 해서 그 전에는 상도 받았다. 왜냐하면 워낙 이 해운 업계가 좀 환경이 열악한데 굉장히 열악하죠.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굉장히 좀 모범적으로 운행하는 것이라고 자부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세월호가 나고 나서는 가장 이렇게 좀 저질적으로 영업하던 이제 그런 회사가 돼버렸는데 사실 그 인식은 그 전까지는 잘한 건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그 이상으로는 운영을 했었는데 그렇지만 뭐 그게 변명거리는 못 되지만 어쨌든 사고가 난 거는 일부 그런 원인을 제공한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은 있다. 국정원이 항만이라든지 해운이라든지 골프장이라든지 투자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정보가 하나 나오고 있는 게 첫 번째고요. 네, 양우공제회 네, 그렇죠. 뭐 이런 거. 양우회, 양우공제 이렇게 그쪽에 대한 이야기가 일단 나오고 있는 게 첫 번째고 네. 국정원 그 연관 문서도 나왔잖아요. 네. 노트북에서 네. 국정원 지시사항 그래가지고 네, 네. 그리고 실제로 국정원의 변명과는 다르게 국정원 지시를 받는 곳은 세월호가 유일했다는 것도 거의 대부분 사실인 거예요. 네, 네. 그 과정에서 그럼 국정원이 세월호에 투자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구원파분들 내밀한 부분은 다 저는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쪽에서는? 첫 번째는 가장 이제 큰 그림으로 보면 대강 방향이 잡히거든요. 세세한 건 몰라도 이제 국정원에서 돈을 투자해가지고 뭔가를 하려면 돈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청해진 해운으로 아무리 해봤자 돈이 될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이제 흑자 나는 게 이렇게 뭐 10억대 막 1년 내내 해도 그 정도밖에, 제일 잘했을 때가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투자해가지고 본전을 뽑거나 뭐 이러려면 국정원이나 이런 데서 돈 벌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은데, 쉽게 벌 수 있는데, 여기에 돈을 목적으로 투자했다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물동량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뻔하게 계산되잖아요. 그걸로 어떻게 흑자를 낼 수 있겠느냐. 이제 요거가 가장 이제 근본적으로 해설이 안 되는 부분이고, 근데 이제 간섭은 분명히 있어서 이제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뭐냐면 이제 세월호 이제 근무했던 분들한테 국정원이 왜 그렇게 간섭을 했냐 했더니 이제 사장님이 바뀌고 나서 그 전 사장님은 그래도 좀 뭐랄까 다른 분들하고 교류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대요. 근데 새로 오신 이 사장님이 오신 후부터는 이제 예를 들면 뭐 관계 업체라든지 뭐 이런 데 하고 마치 어울려서 소통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안 하다가 특히 이제 국정원하고도 좀 미운 털이 많이 박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면 배를 도입하는데도 그냥 나중에 이게 담당자 그런 거 잘 모르고 다 결정돼서 이제 우리 이런 거 이제 도입합니다라고 했더니 야 이걸 보고를 해 우리한테 통보하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면서 갑자기 그 기간 안에 이제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거를 계속 뭐 이거 보안 사항이 안 됐으니까 이거 다시 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뭐 거기 누군가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이게 미운 털 그러니까 괘씸죄가 이런 건가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여러 가지로 딴지를 그리고 우리가 만드는 것들은 누가 먹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먹어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양식껏 만들자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먹고 건강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기독교적인 어떤 정신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웰빙 사업에. 네, 맞습니다. 요즘은 그 다른 일반 교회에서도 그런 거 많이 하죠. 뭐 가톨릭 농민회나 이런 데서도. 맞아요. 근데 이제 식으로. 그런 것이 가령 세월호 참사가 났을 적에 이제 굉장히 이쪽으로 언론에
이제 정조준을 받게 되면서 이제 여기가 너무나 노동 착취 내지는 뭐 강매 뭐 이런 등등으로 아주 부당하게 원가와는 관계없이 엄청나게 비싸게 팔고 하는 등의 잘못된 이윤을 수취하는 구조가 있었다. 그런 식으로 모아져서 청해진 해운 같은 그런 엄청난 사업을 하게 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있었단 말이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우선 이제 청해진은 약간 특수성이 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 청해진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직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배를 운전하는 사람, 그렇죠. 그다음에 뭐 기관실에서 고치는 사람. 근데 저희 교인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기술 자격이나 이런 게 없어서 청해진은 거의 90%는 저희 교인이 아닌 일반인 분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차지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로는 세월호 선원들 중에 구원파가 꽤 있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딱 2명 있었습니다. 딱 2명이요? 네. 6명 이상 있는 걸로 계속 우리는 알고 있었거든요.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가 직접 다 확인을 했는데요. 특히 이제 거기서 저희 교인으로 확인된 분은 그 정현선 씨라고 지금 의사자로 이렇게 정해지신 분 한 분하고 지금 생존자인데 다른 분 이제 구하다가 기절을 해가지고 심폐소생술로 이제 살아난 한 분인데. 네. 그래서 그 2분 외에는 다른 분들은 저희 교인이 전혀 아니고. 자, 그러면 어쨌든 청해진 해운과 구원파와는 관계가 있습니다. 있긴 당연히. 한데 대주주 같은 건가요? 대주주나 뭐 이런 게 아니다. 대주주도 좀 애매한 게 이제 유병원 회장하고 이제 연결을 하려고 했는데 자세히 보면 청해진의 대주주는 천해지라는 회사고 천해지의 대주주는 뭐 아이오나이 홀딩스라는 회사하고 거기에 대주주가 이제 50%도 안 돼요. 아들 이제 2사람이 합쳐봤자 40 몇 % 되는데 이게 이제 끝이거든요, 원래는. 근데 갑자기 이제 유병원 회장이 실소유주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너무 참 말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 주식을 가졌다고 해서 주인이 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경영하고 소유는 분리가 된 건데 예를 들면 제가 삼성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삼성이 내 거냐. 그 다음에 퍼센트도 일정하게 50% 이상 안 되고. 네, 안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유병원 회장은 거의 관여나 이런 것들보다는 저희 안에 이제 교인들 안에서는 좀 존경을 받으니까 자문 같은 거는 많이 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름 같은 거 좀 지어주실 수 있나요? 뭐 이렇게 하면 좀 사업 취지나 이런 거 봤을 때 그럼 한마디 해주고 그러면 특히나 저희 이제 교인들은 이제 유병원 회장을 많이 존경하다 보니까 유병원 회장이 조금 뭔가 추천하고 그러면 이거 좋은 거구나라고 이제 많이 믿다 보니까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유병원 회장의 자문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이제 받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지주 뭐 이런 그쵸. 정도로 네네. 백업을 하는 관계였지 네. 사실 실소유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어폐가 있다. 네. 그런데 그런 말씀이세요? 공부상에 실주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니요, 서류상에도 안 돼 있어요. 네. 지분도 아니고. 네, 지분도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지금 사실은 가장 보면 아까 천해지 네네. 여기가 최대 지분을 갖고 있다는 네, 얘기네요. 맞습니다. 그럼 네. 실주인이 여기네요. 그렇죠. 천해지는 근데 또 아이오나이 홀딩스. 뭐 하셨든 공구상에 천해진이 어떻든 실소유주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대주주. 되게 신기하네요. 이렇게 이야기돼야죠. 그럼 세월호하고 청해진 해운에 있어서 그 세월호 운항을 담당하는 최고의 책임자는 누구예요, 그러면? 김한식 사장님이라고 이제 저희 그냥 월급쟁이 사장 아니었어요, 그분은?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소유주가 누구였냐는 거죠. 그건. 그 실소유주라는 게 이제 결정권을 누가 할 거냐라는 거잖아요. 이게 경영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네, 예, 경영권을 누가 갖고 있냐는 건데 지금 이렇게 뭐로 봐도 가장 큰 경영권의 이 결정권을 가진 분은 김한식 사장님이 맞습니다. 그분도 저희 교인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도 저희 교회 안에서는 많이 유명하시지 않았었어요. 누군지도 있는지도 몰랐고 저부터도. 근데 이분이 이제 회사를 맡아서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이제 유병원 회장님한테 가끔 이렇게 뭐 자문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구해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제가 그 사고 나기 한 2, 3년 전 동안은 그 동안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지만 그냥 여태까지 이제 그냥 살아온 분위기를 보면 거의 사업하시는 분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와가지고 그냥 인사를 드려요, 저녁 때. 그래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냥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고 뭐 이제 요런 데서 끝나고 요즘은 요렇게 하려고 합니다. 뭐 그러냐 뭐 그럼 잘해봐라. 이런 정도로 얘기하는 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세월호의 증개축 뭐 등등 해가지고 네.
세월호 유병민 회장의 전시관 같은 게 있었다라고 하고 네. 그런 것이 또 문제가 돼서 세월호가 넘어졌다라고 하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건 사실이에요? 제가 이제 그거는 전혀 몰랐는데 요번에 네. 이제 사고 나고서 네. 제가 그 담당자들 찾아가면서 좀 다 추적을 해보니까 이게 어떻게 됐냐면 원래 이제 이 청해진에서는 배를 도입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그 오하마나호가 이미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배에 한 2, 3년 전부터 사고 나기 2, 3년 전부터 흑자로 이제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적자였거든요. 오하마나호가. 네. 네. 근데 이제 흑자가 막 있는데 하나를 더 늘리면 어떻게 되냐면 둘 다 적자가 나요. 그렇죠. 반반 나눠 네. 갖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 제가 이제 그 회사 직원한테 조금 물어봤더니 근데 이제 정부에서 자꾸 민원이 들어오니까 왜냐하면 짐을 실어야 되는데 못 실는 사람들이 자꾸 이제 이게 증선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온대요. 그러면 그 정부에서 그러면 몇 번 이제 구두나 전화로 상으로 야, 배 좀 늘려봐라. 이제 요렇게 이제 했었는데 근데 이제 저희는 경험상 못 늘립니다라고 계속 이제 뻗태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2012년인가 몇 년도에 저쪽 인천에서 평택하고 제주도하고 노선이 하나 더 생깁니다. 예. 근데 거기랑 이렇게 경쟁을 하다가 둘 다 이제 막 힘들어졌죠. 근데 그쪽이 먼저 부도가 났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서 부도가 나서 이쪽으로 다시 짐이 이제 왔는데 그 화물을 흡수할 수 있으니까 노선을 하나 더 만들어도 되겠다. 배를 하나 더 들여와도 되겠다.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걸 안 하면 또 다른 데서 이 배를 또 만들지 않겠냐. 예. 그러면 둘 다 망하는데 이제 요번에는 이게 하나로 할 때는 그냥 흑자가 나는데 이제 둘이 나눠 먹다 보니까 적자가 나면 우리 이제 또 망하게 되니까 어차피 이거 자꾸 증선하라고 하니까 우리 배를 도입하자. 경쟁하기 싫고 뭐 이러니까 네. 일단 선점한다라는 또 그런 그쵸. 의미도 있고.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를 알아보고 그러면 이제 자금은 어떻게 할 거냐를 고민을 하면서 이제 배를 도입 시기에 애초부터 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요거밖에 안 되는데 이만큼을 더 실을 수 있는 배를 이제 알아보는데 우리나라 그 제주도가 내선이라서 너무 큰 배도 또 이제 들어올 수가 없다. 저반이 그래요. 안 돼요. 네. 네. 그래서 그거에 맞는 기준을 배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제 세월호가 이제 원래 팔려고 하기 전에 이미 그 회사에서 오하마나호를 만들어서 판 데거든요. 같은 회사. 예. 거기서 이제 뭔가 새로 배를 만들고 하나를 처분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이제 그러면 이 배 우리한테 팔 수 있겠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협상을 하고 그거에서 이제 자금을 어떻게 할 건가 그다음에 어떻게 이제 수익 구조를 낼 건가라는 거 고민을 하면서 증선 계획이 그때 이미 도입 시기에 이미 계획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와가지고 그 유병원 회장님한테도 이런 배를 도입을 좀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냐 그래서 여기에 원래 문화공간 시스템을 이제 좀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니까 그러면 거기에 뭐 사진 같은 것도 이렇게 좀 실으면 좋겠습니다. 김한식 사장님이 먼저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좋지. 라고 해서 이제 그럼 내 사진 실을 걸 수 있지 그냥 그 정도. 네. 예. 그래서 한 번도 안 걸었대요. 근데 요건 알 것 같아요. 배라는 게 요즘에는 그냥 운송수단만이 아니라 관광 관련해서 네. 어떤 볼거리 제공 차원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진짜 중요한 궁금증은 이거라고 봐요. 첫 번째 세월호 도입 과정에서 강만수 회장이 그 행장으로 있었던 산업은행에서 대출받은 부분 그리고 주식회사 아해라고 하는 네네. 곳에서 창조 경제자금을 지원받았다는 부분 그리고 실소유주가 국정으로 의심된다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이게 핵심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지점에서 잘못 알려졌거나 아시는 부분을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그것도 제가 엄청 중요한 문제라 이제 네. 많이 좀 찾아봤는데요. 첫 번째, 그 산업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도, 지금 뭐 검찰이나 어디든지 이제 자료를 지금 찾아보면 딱 명확한 게 뭐냐면 자금이 없어가지고 엄청 많이 이제 고생을 하면서 예를 들어 오하마나호도 막 이제 저당 잡히고 다른 이제 뭐 이렇게 재산도 다 저당 잡고 해서 간신히 그 이제 그 대출을 정식으로 받은 거고 어디서 따로 들어온 금액이 없는 거예요. 이제 여기로 봐도 그래서 이거는 이 회계를 맡았던 분이 아예 장담하는데 내가 이거는 장담하는데 너무 우리가 힘들게 그 자금을 마련했기 때문에 이건 딴 데서 들어온 게 없다. 이거 대출 받는데도 굉장히 힘들게 받았다. 이제
그래서 이거는 뭐 국정원 자금이나 이제 이런 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이제 정확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해 부분인데요. 요것도 우리 미디어 오늘 문영구 기자님이 제일 먼저 보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찾아뵙고 같이 얘기를 이제 하면서 이것도 제가 이제 그걸 알아보니까 그 창조 경제 자금 그 돈으로 대출받은 건 맞대요. 네. 근데 아해 분들은 그게 그 돈인지도 모르고 자기들은 오히려 그 돈을 가지고 비싸게 주고 이자를 주고 대출을 받았다. 그냥 대출 신청했더니 그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싸게 이게 정부한테 받아가지고 이 아해에 비싸게 대출을 줘서 우리는 나중에 너무 버거워서 최근에 다시 뭐 자로의 동영상이라든지 등등의 것들로 인해서 또 세월호 7시간 때문에 탄핵 사유에도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세월호 이야기가 다시 재점화되는 그런 느낌이고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분들의 인터뷰를 한번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오늘은 애초에 세월호 참사가 막 났을 때 이슈의 중심에 섰던 분들이죠. 바로 구원파 분들이죠. 일단 호칭이 다시 나오겠지만 사회적인 용어가 구원파이기 때문에 구원파라는 제가 용어를 쓴다는 점을 일단 양해를 구하고요. 구원파의 이태종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태종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용어가 따로 있죠. 사실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구원파라고 부르는 거죠. 네, 이제 좀 그걸 비하하는 명칭은 예. 구원파라고 불리고요. 예. 원래 명칭은 기독교 복음 침례회입니다. 예. 그럼 우리가 어떻게 불러드려야 될까요? 뭐 편하실 대로 부르십시오. 비하의 용어가 분명히 들어있는 건 맞는 거고. 예, 애초에 이제 그런 목적을 했는데 저희 교인들 중에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뭐 구원파 이름 그렇게 나쁘진 않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구원해주는 뭐 그런 의미가 사실 들어있는 거잖아요. 뭐 예수님이 이제 예. 구원이시니까 구원을 받는 게 안 받는 것보다는 낫지 않냐 예. 뭐 이 정도. 그러면은 저희들도 최근 방송에서 뭐 황진미님 말씀도 있었고 영세기호 문제 이런 등등 해가지고 그 줄기가 같다는 게 사실입니까? 저희가 이제 뭐 인터넷에 조금만 저희 역사를 좀 찾아만 보셔도 금방 알 수 있는 게 저희랑 뭐 최태민 씨 이런 분들하고는 뭐 연관관계가 아예 없어요. 전혀요? 네. 근데 왜 그런 식의 정보가 돕니까? 아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이제 그 기독교 일반 기독교 분들한테는 이제 이단이라고 찍혔거든요. 그리고 이제 영세교나 이런 것들 다 이제 뭐 이단 사이비 이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종교 아니냐라는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인식이 딱 되다 보니까 같은 부류다 아마 이렇게 나온 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근데 그 황진미님은 저번에 방송에서 구원파가 그런 것과 연관이 있다는 표현을 하시지 않으셨나요? 맞아요. 근데 제가 약간의 어떤 혼동이 있었더라고요. 집에 가서 잘 찾아보니까 구원파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한국의 신흥 기독교 종파 그 라인하고 조금 계보가 다르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영생교는 영세교하고는 또 다른 거고 영생교 조희성 목사의 네. 그 영생교와 그리고 요즘 굉장히 얘기 많이 되는 신천지 쪽이 이제 그 박태선 목사의 그 전도관으로부터 이렇게 뻗어나온 가지인 거는 맞고 그리고 이제 그것과는 조금 옆가지로 통일교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구원파는 찾아보니까 교리상 어떤 영지주의하고 관련이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이제 그런 오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럼 영지주의하고도 관계가 없어요? 네, 이제 영지주의의 이제 요점은 뭐냐면 어떤 자기의 믿음이나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이 마음하고 다르게 어떤 지식을 알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제 요게 영지주의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지식이나 이런 게 없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제 요게 핵심인데 저희는 그냥 그대로 믿거든요. 이걸 뭐 지식을 알아야 글을 모르는 분도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저희는 이제 믿고 있기 때문에 모든 믿음의 모든 구원의 이제 기본은 예수님을 믿는 거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근데 그거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그 기독교 네. 하고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왜 그쪽과의 어떤 차별점? 이거는 뭔가요? 이제 그거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이제 혹시나 이제 들으신 분들 기독교인이라시면 공감하실 건데 이게 가끔 살다 보면 이게 믿는 건지 믿어지는 건지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믿어야 되겠다라고는 마음 먹지만 마음속에서는 아닌데라고 해서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안 믿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기독교인이라면 이런 갈등이 다 있어서
이거에 대한 해명이나 이런 것도 하나님이 과연 나한테 믿음을 주시는 거냐, 아니면 그냥 내 의지로 믿기만 하면 되는 거냐, 건데 저희는 자신이 믿으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경험을 많이 하다가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는 그 믿음을 경험하고 나선 이게 내가 믿으려고 하는 믿음과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는 그 믿음이 다른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노력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저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받은 걸 뭐 깨달아야 이제 구원이라고 인정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와전이 포도가 됐다. 네,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구원을 주셔야지 우리가 믿게 된다라는 그 지점을 깨달음 뭐 이런 식의, 인간이 오히려 더 공세적이고 주체적인 식으로 이야기되는 영지주의랑 연관을 시켰는데, 그것은 실제하고는 다르다. 오히려 좀 반대죠. 우리 오히려 수동적인 거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믿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대충 교류는 알았어요. 예. 그러면 구원파라고 하는 기독교 복음 침례가 정확하게 언제부터 생긴 거예요? 이제 저희한테 물으시면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성령이 내려서 오순절 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이제 교회가 시작됐거든요. 그때부터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우리는 그 중에 그냥 작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저희는 실제로 교회라는 말을 안 쓰고 모임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회라고 하는 거지. 네. 그런데 복음 침례회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있는 침례교는 뭐 전 세계적으로 있고, 우리나라에 있는 침례교는 또 전 세계 침례교하고는 또 좀 다르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잖아요. 한국에 있는 침례교는 또 뭐 전 세계적인 침례교하고는 좀 다르다, 이런 얘기도 있고, 전 세계적인 침례교를 얘기를 하자면 카톨릭보다도 훨씬 더 역사가 앞선다. 이를테면 원시 기독교 공동체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기독교 복음 침례회는 그 전 세계적인 침례교 또는 한국의 침례교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이제 저희가 시작된 거는 이제 여러 군데에서 왔는데, 예를 들면 미국이나 네덜란드나 뭐 이런 데서 오신 선교사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선교사들인데 그분들이 우리나라 이제 대구에 와가지고 성경학교를 만들고, 거기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다 보니까 거기서 설교를 듣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거듭났다,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게 믿어진 그런 역사가 있다 보니까 그때부터 영향을 받아서 이제 권신찬 목사나 유병원 씨, 이제 이런 분들이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좀 많이 퍼지게 됐죠. 네, 그 박옥수 목사님하고는 또 좀 여기서 달라지는 것이고요. 예, 왜냐하면 저희가 뭐 서로 분리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 선교사 학교에서 유병원 전 회장이랑 그다음에 이 박옥수 목사님하고 같은 학생이었었어요. 예. 이복칠까지 3명이죠. 아니요, 이복칠 씨는 아닙니다. 맞았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 유병원 씨는 그 선교사 학교에서도 이제 나왔거든요. 별로 이제 조금 일이 있어서. 그리고 나서 그냥 복음을 전하면서 저희 이제 모임이 생긴 거고, 그 박옥수 목사님은 거기서 좀 졸업하고 또 다른 데로 가셔서 활동하셔서 그 나름대로 이제 교회가 또 생긴 거죠. 기쁜 소식 뭐 네, 선교회. 가신 거고. 그럼 권신찬님과 그 유병원님은 이 사위 장인 관계이신 거죠? 네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구원파 분들, 기독교 복음 침례회, 이분들과 지금 우리가 인터뷰해야 되는 이유는 세월호 사건 우리가 알고 있는 점과 그리고 이분들이 알고 있는 점이 뭐 얼마나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네. 모든 사건은 일어난 당시로 돌아가는 게 가장 그 사건을 바라보는 쉬운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네.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청해진 해운은 일단 유병원 회장의 소유인 건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저희 교인들의 돈이 모여서 주식이 만들어져서 그걸로 뭐 청해진 해운이 세워진 것 같긴 합니다. 뭐 제가 그때 참여나 이런 건 안 했지만 지금 와서 이제 조사를 해보면, 근데 그 돈이 유병원 개인 회장의 이제 돈이었다. 이거는 저희가 여러 가지를 봐도 그렇진 않다. 뭐 협동조합 형태의 굉장히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분들이 모아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그냥 일반적인 거라면 저희가 실제로는 이제 기독교이면서도 이제 사업을 한다는 것 때문에 이제 오해를 많이 받아요. 왜냐면 이제 이상하다, 교회가 무슨 이익을 추구하냐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저희는 그런 것 중에서도 제일 관심 있어 하는 것은 이제 건강에 대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스쾰렌 같은 거,
그다음에 녹차 뭐 이런 사람들 건강에 도움이 될 만한 제품들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가 가장 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것들은 저희가 이제 애초에 한 60년대 이때 직업이 없는 분들이 서로 모여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게 그냥 모여서 만들어서 공동체적인 분위기로 이제 좀 만든 회사들이 많거든요. 그런 곳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앙촌 같은. 네, 그렇죠. 신앙촌이 이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전도관에서 그렇게 나온 거잖아요. 거의 이제 뭐 천부교 이렇게도 불렀지만 어쨌든 거기에서 한 신앙촌이 지금도 보면 두부라든지 요구르트라든지 이런 거 물건 되게 좋다 그러고 많이들 사요. 담요 뭐 이런 등등. 근데 또 통일교는 그거보다 훨씬 더 대규모 사업을 한 거잖아요. 일회 뭐 음료도 있고 뭐 되게 많은 그런 사업을 했던 건데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복음 침례회에서도 어떤 물건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또 신도들 중심으로 팔고 사고 하는 등등이 그냥 이루어져서 사업이 좀 커졌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애초의 목적은 뭐냐면 저희가 하는 사업을 좀 자세히 보시면 건강에 대한 게 되게 많은데 이게 이제 저희는 이제 기독교 가르침에 좀 기반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고 이제 이런 일이 있고 또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항상 교육하고 의료 쪽으로 항상 동반을 그렇죠. 했어요. 네. 선교가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죠. 실제로 이제 너희가 말로만 서로 사랑하라 하지 말고 실제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해라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두 가지를 이제 목적으로 한 거거든요. 첫 번째는 그 당시에 너무 예를 든다면 저희가 이렇게 교인이 됐는데 이분이 직장이 없다 보니까 직장 구하러 이제 뭐 딴 데 갔다가 결혼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하고 이제 이러면서 집안이 막 이혼도 당하고 막 이제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좀 먹고 살 수 있는 회사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복지를 많이 신경을 좀 많이 썼었고요.